네,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저희 포항 CBS가 마련한 2024 출산 돌봄 토크 콘서트에 오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행사의 진행을 맡은 포항 CBS의 유상원 아나운서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행사는 육아 고민을 함께 나누면서 이 저출생 위기 극복을 위한 지혜를 모으기 위해서 저희 포항 CBS가 마련한 행사인데요. 많은 분들께서 사전 신청을 해주시고 또 오늘 비가 오는 날씨임에도 불구하고 많이 참석을 해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활한 행사 진행을 위해서 갖고 계신 휴대전화의 전원은 꺼주시거나 진동으로 바꿔주시길 부탁을 드리겠고요. 본격적인 토크 콘서트에 앞서서 저희 포항 CBS 소년소녀 합창단의 공연이 있겠습니다. 뭉게구름과 오늘은 내가 주인공 두 곡 준비했습니다. 지휘의 이훈경, 반주에는 이영옥 선생님께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포항 CBS 소년소녀 합창단에게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이들 귀엽죠? 소년소녀 합창단이 단원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연습은 매주 금요일 저녁 7시부터 포항 대흥교에서 있고요. 관심 있는 분들 많이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 둘째 아이도 소년소녀 합창단 출신이에요. 지금은 이제 고3입니다. 남자 호르몬 뿜뿜 나오는 고3이에요. 이 자음은 모음을 만나야 단어를 만듭니다. 그렇죠? 그리고 쓰레기는 좋은 작가를 만들면 멋진 작품으로 탈바꿈하기도 합니다. 철은 철을 만나야 날카로워지고요. 물을 만나면 녹이 슬게 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누구를 만나느냐, 또 누구와 동행하느냐는 참 중요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들은 좋은 부모님을 만나셨고, 좋은 친구들을 만났고, 좋은 배우자를 만나셨겠죠? 네. 그런 만큼 여러분들도 좋은 부모가 되고 싶은 마음들이 있으실 겁니다. 오늘 이 시간이 그런 여러분들에게 좋은 도전의 시간이 되길 바라고요. 이제 오늘 함께 하실 강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국내 최고의 아들 교육 전문가신데요. 저는 아들만 셋입니다. 네. 그래서 제가 이분을 좀 일찍 알았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하는데요. 다수의 육아 관련 TV 프로그램에 출연하셨고요. 올바른 자녀 양육법, 또 갈등 극복 사례 등을 통해서 아들 교육법과 또 상황별 훈육법 등을 소개하면서 많은 인기를 얻고 계신 분입니다. 자라다 남아미술연구소 최민준 소장님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최민준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와, 네. 오늘 비 오는데 많이 오셨네요. 많이 힘드셨죠? 어떠셨나요? 오늘 아침 괜찮으셨나요? 별로 안 좋으셨어요? 좋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왔습니다. 자, 오늘 나눠볼 주제는 그렇게 어려운 주제가 아닙니다. 자, 아주 짧은 주제로 진행이 될 거고요. 그는 왜 그런지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볼 거고, 그리고 그를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얘기를 해볼 거고요. 끝나기 전에는 여러분들의 분노를 한층 낮춰줄 분노조절법 3가지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드리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분노조절 필요하시죠? 필요하십니까? 네, 좋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첫 번째 코너인 그는 왜 그런가 코너부터 같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코너는 여러분들의 질의응답으로 진행이 되는 코너고요. 미리 말씀드리지만 뒤로 가면 갈수록 경쟁률이 언제나 치열해지는 양상이 있기 때문에 고민이 있으신 분들은 먼저 손 들어주시면 같이 얼굴 보고 얘기 나누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나는 오늘 오전에 여기에 오기까지 고민이 있었다. 손 들어주시면 제가 찾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어머니 반갑습니다. 네. 네. 많이 힘드셨죠? 네. 좋습니다. 마이크 드려보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있었던 내용보다는 매일같이 고민하는 내용인데요. 제가 지금 9살 아들이랑 12살 아들을 두고 있는데 제가 어릴 때부터 제가 외동이다 보니까 너는 형이니까, 넌 동생이니까 이렇게 해서 양보를 시키는 게 싫어서 똑같이 같이 해주다 보니 이게 점점 컸는데 서로가 양보를 하지 않고 눈에는 눈, 이에는 이. 형은 저런데 왜 나만? 쟤는 저런데 왜 나만? 서로 양보를 너무 안 하는데 선생님 보시기에 이런 형제들은 부모가 개입을 해서 서열 정리를 해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시는지가 궁금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여기 팀장님이 계시는데 서열까지 필요하겠습니까? 네. 저는 이렇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우리가 아이를 하나 키우는 분들은 또 이제 겪고 있는 고충이 좀 다르거든요. 하나 키우는 분들은 뭐가 힘드세요? 아들의 심심해가 두렵지 않으세요? 심심해! 뭐하고 놀라고! 가만히 있어보자.
계속 놀아줘야 돼요. 둘 이상 키우면 어때요, 어머니? 좋은 점도 있죠? 어머니 가끔 안 놀아줘도 지들끼리 놀 때 있다 없다? 있잖아요. 뭐만 잘하면 돼요? 둘 키우는 분들은 중재만 잘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하나 키우는 분들은 조금 따뜻하고 사랑의 스탠스가 많아야 된다라면 둘부터는 엄마의 사랑 따위 그들은 별로 중요하지 않다라는 걸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들 뭐 엄마의 사랑 때문에 싸우는 줄 아는데 자세히 보면 걔네들이 싸우는 이유는 뭐예요? 다 소유권 분쟁이에요. 이게 네 거니 내 거니 네가 먼저 놀렸잖아. 뭐 이런 것들. 그래서 이런 문제를 되게 잘 다뤄주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둘을 키우는 어머님들은 이거를 너무 육아라고 보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이거 그냥 조직이라고 보셔야 돼요. 조직이다. 형제를 키우는 어머님들한테 가장 중요한 스탠스는 사랑을 주는 스탠스가 아니고 제1 스탠스가 항상 치안 유지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서열을 잡아준다라는 의미는 뭐예요? 니들끼리 해결하라는 의미예요. 니들끼리 해결하라. 근데 저는 서열을 잡아주는 것보다는 엄마가 해결의 스탠스가 조금 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니들끼리 싸우지 마, 엄마가 해결해. 예를 들어서 형제들이 가장 많이 싸우는 이유 1위는 소유권 분쟁이란 말이에요. 물건 갖고 같이 둘이 싸우고 있으면 우리 대체적으로 어떤 훈육을 할까요? 대체적으로 많이 하는 훈육이 엄마가 너희들 싸우라고 사줬어. 둘 다 갖고 와. 둘 다 못 갖고 놀아. 이런 식으로 하면 이거 굉장히 많이 한단 말이에요. 요런 거를 좀 피해 가야 돼요, 우리가. 요런 것들을. 이게 무슨 메시지가 되냐면 이거를 우리가 아이가 내 훈육을 어떻게 받아들일지에 대해 좀 헷갈린다라면 회사 생활이나 외부 생활로 조금 바꿔서 생각해 보면 좀 도움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어머님이 가방을 샀어요. 근데 아는 무례한이 나타나서 어머님한테 가방을 내놓으라는. 와, 가방 샀어. 만져보자. 만져보자. 그러면 아 싫어. 만지지 마. 더러운 손으로 내 가방 만지지 마. 이렇게 거부할 수 있잖아요. 근데 막 계속 만지려고 하는 거야. 막무가내로. 안 된다고 싸우고 있어. 근데 경찰이 지나가는 거야. 우린 신고하겠죠. 경찰 아저씨 도와주세요. 근데 경찰 아저씨가 와서 이렇게 얘기해요. 선량한 시민 두 분이서 왜 뺏갖고 싸우고 있어요? 경찰이 가져갑니다. 갖고 오세요. 나중에 안 싸우면 가져가세요. 다시는 신고하고 싶지 않아져요. 느낌 해봐보시죠. 이게 뭐예요? 사법체제가 무너지는 과정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식으로 접근하면 안 돼요. 그래서 형제를 다룰 때 제일 중요한 것은 그들에게 우리가 이 규칙을 좀 주면서 가르치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자, 형제들 가르칠 때 우리가 이제 대체적으로 이런 실수를 좀 많이 저지르죠. 형제를 가르치는 어머님들이 중재가 잘 안 되는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 가장 큰 오류는 둘 다 혼내버리는 거예요. 어머님들은 대체적으로 공평한 스탠스를 취하려고 하거든요. 내가 공평하게 대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니까 둘 다 편들지는 않아도 둘 다 혼내버립니다. 예를 들어서 뭐 형이 동생 걸 뺏었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형이 동생 걸 뺏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형을 혼내줘야 돼. 어느 정도까지? 저는 여기서 유일하게 응징이라는 단어를 좀 쓰거든요. 제가 평소에는 절대 교육에서 응징이라는 단어를 안 씁니다. 유일하게 형제 문제에 있어서만 응징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걸 해줘야 돼요. 어느 정도로 형이 동생을 걸 뺐으면은 형을 응징해줘야 되는 강도가 어느 정도. 동생이 형에게 사사로이 복수심을 품지 않아도 될 만큼 해줘야 돼요. 이해 가셨어요? 이게 안 되면 기본적으로 뭐가 피어요? 미움이 핀다니까 서로에게. 지금 형도 봐봐요. 형과 동생 상태를 잘 보세요. 걔네들이 인성이 잘못된 게 아니에요. 밖에 나가면 양보 한다 안 한다. 잘해. 대부분의 우리나라 형제들은 밖에 나가서 다른 애들한테 양보 다 잘해. 내 동생한테만 그게 안 돼. 이게 왜 그럴까요? 쌓인 거야. 감정이 쌓여있는 아이들을 가르치는 건 되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너는 그래가지고 너는 이렇게 하면 안 먹히는 거야. 대체적으로 형이 동생 걸 뺐으면 우리는 형을 응징해줘야 된다. 민준아, 동생 거 왜 뺐니? 돌려줘라고 얘기를 해줘야 돼. 근데 이렇게 얘기하면 형이 뭐라 그래요? 이럴 때가 있어요. 원래 내 거거든. 엄마가 작년에 사준 거잖아.
문제가 항상 쉽지만은 않은 거야. 심플하지만은 않은 거야. 이렇게 얽혀 있다고, 형제 문제가. 이게 누가 잘못한 건지 애매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또 이런 얘기 들으면 어떻게 해요? 태세 전환해야죠. 너는 평소에 형 거 만지지 말랬지? 왜 자꾸 형 거 만지는데? 라고 얘기해줘야죠. 동생이 그랬더라면. 근데 또 이렇게 얘기하다 보면 또 너무 끌려가는 거 같잖아요. 그럼 다시 형을 본다고. 너는 평소에 만지도 않던 거 동생이 좀 만지면 안 돼? 네 동생 아니야? 이게 대표적으로 양쪽 모두에게 민심을 잃는 화법. 나는 누구 편도 들지 않았는데 누구의 민심도 얻지 못했다. 정말 안타까운 상황이죠. 자, 우리가 이런 상황으로 가지 않으려면 형제들을 중재하는 기술 두 가지만 배우시면 돼요. 첫째, 틀렸다고 시작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대체적으로 예민한 친구들을 대할 때 우리는 그들에게 주의해야 되는 부분이 뭐냐면 그들은 우리 생각보다 방어 기제가 강하다라는 게 어려운 거예요. 형제들한테 최민준 또 왜 그래? 라고 얘기하는 순간 어떻게 돼요? 대부분의 형제들은 억울해요. 제가 먼저 그랬거든. 엄마는 왜 맨날 나한테만 그래? 이게 있단 말이에요. 억울한 스탠스가 있잖아요. 여러분 항상 기억하셔야 되는 게 훈육에서 혹은 누군가한테 말을 전달할 때 내가 첫 문장이 그들의 아픈 부분을 건드리잖아요. 여러분의 뒤에 문장이 얼마나 옳았느냐는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요? 첫 문장이 실패하면 모든 대화가 실패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형제들을 가르칠 때 첫 번째, 예민한 형제들 가르친다. 첫 문장 뭘로 시작해야 돼요? 너희 둘 다 오라로 시작해보세요. 너희 둘 다 틀렸어. 민준이 엄마 봐. 이거 작년에 엄마가 사준 거지? 민준이가 엄청 소중하게 생각하는 건데 동생이 만져서 기분 나빴을까? 엄마가 네 마음 절대 모르잖아. 절대 억울하지 않게 해줄 거야. 엄마 봐. 이 센스가 좀 필요한 거예요. 이 센스. 여기서 우리가 실수하는 건 뭐예요? 너무 예쁘게 얘기하는 거죠. 민준아 많이 쪽당했어요. 이런 거 아니에요. 이런 거 아니에요. 뭐 하셔야 돼요? 이 문제는 너희들끼리 해결하지 마. 엄마가 해결해라는 해결의 스탠스 갖고 있어야 돼. 약간 무슨 느낌이냐면 회사에서 사내 분쟁이 벌어졌을 때 리더가 나와서 이거 왜들 싸워요? 이러면 어때요? 짜증나죠? 짜증나. 그게 아니잖아. 너의 스탠스는 해결의 스탠스잖아. 좀 더 엄하고 공정한 스탠스로 시시비비를 가려주고 문제를 정리해주는 리더를 우리 원한다. 형제들의 마음도 똑같아요. 그들이 원하는 사람은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사람이라고. 그래서 우리는 뭘 잘해야 돼요? 첫 번째, 해결의 스탠스로 그들이 틀렸다고 얘기하지 않는 것부터 시작했으면 좋겠어요. 동생한테 뭐라고 해요? 동생도 마찬가지예요. 평소에 형이 네 거 먼저 만진 적 있지. 근데 이번에는 네가 조금 만졌다고 형이 너무하지. 너도 억울한 거 엄마가 다 알고 있어. 엄마 봐 절대 억울하지 않게 해줄 거 알겠어? 이게 시작이에요. 그럼 이 둘이 뭐라고 느낄 거예요? 말이 통하는 사람이 나타났구나. 대화가 되는데 기대감을 품고 엄마를 봐. 이게 첫 번째 자세. 형제들을 가르칠 때 이렇게 시작하지 않으면 대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돼요? 방어 기제 때문에 애들이 주장하느라 시작이 안 돼요. 그게 아니고만 100번 들을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첫 번째 스탠스는 뭐예요? 너희 둘 다 틀리지 않았어. 엄마가 너희 둘의 입장을 전부 다 알고 있어. 그리고 두 번째, 애들이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잖아요. 솔로몬의 선택에 기다리고 있잖아요. 이거 감당이 돼야 된다. 두 번째, 여러분 여기서 가장 쓸데없는 말은 무엇이냐면 사이좋게 놀아라. 형제들한테 사이좋게 놀아라만큼 쓸데기 없는 말이 없어요. 걔들은 그게 안 돼서 여기 온 거란 말이에요. 얘들한테 알려줘야 되는 건 뭐예요? 너희 둘이 서로 잘못하지 않아도 속상할 수 있어. 둘 다 오라. 그래도 서로 속상할 수가 있는 거야. 이게 당연한 거야. 원래 그래. 그래서 두 사람 이상이 재밌게 놀려면 반드시 규칙이 있어요. 우리 집 규칙은 뭐야? 둘 다 틀리지 않은 거 알아. 둘 다 억울한 거 엄마가 알아. 엄마가 한 가지 물어볼게. 우리 규칙 뭐야? 먼저 짚은 사람 거 뺏지 않아. 누가 먼저 짚었니? 누가 먼저 짚었니? 동생이야. 엄마 봐. 이거 형이 얼마나 소중하게 생각하는 건지 알아? 몰라? 알고 있지? 네가 먼저 집어서 네가 먼저 쓰는 거 5분만 갖고 놀고 바로 형 돌려줘. 죄송해요 어머니. 앞에 계셔갖고 이렇게 혼나는 거 오랜만이죠. 그리고 형한테 뭐라고 해야 돼요? 형한테도 5분 있다가 동생이 돌려줄 거야. 동생이 만약에 5분 뒤에 안 주면 네가 해결하지 마. 엄마가 해결해. 알겠어? 이게 중재예요. 이해 가셨어요?
이렇게 정리해주고 나면 어떤 일이 생겨요? 정말 높은 확률로 동생이 5분이 지나기 전에 자? 하고 돌려줘. 왜 그럴까요? 동생이 원하는 건 뭐예요? 장난감을 갖고 노는 게 아니었어요. 얘가 원하는 건 딱 하나. 저스티스. 정의라고. 내가 불합리한 일을 당했을 때 우리 리더는 그걸 해결해 줄 수 있는가 없는가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은 생각보다 이 명분과 정의와 당위가 중요한 존재. 예를 들어 볼게요. 이 느낌이 이해가 안 간다. 그럼 내가 물건을 이마트에서 환불할 때를 떠올려 보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내가 가위를 샀어요. 근데 망가진 가위를 산 거야. 그래갖고 환불하러 갔어요. 가위가 망가져 있었어요. 환불해 주세요. 근데 고객님, 저희 마트는 쓰다가 망가지셔도 다 환불해 드려요. 이러면 기분이 묘하다? 환불 안 해준다라는 건 아니야. 근데 꼭 내가 잘못해서 이러는 거죠. 기분이 쎄한 거예요. 그럼 우리는 저기 제가 쓰다가 망가진 게 아니고요. 원래 망가진 거 샀어요. 원래 망가져 있더라고요. 고객님, 그게 그 얘기예요. 저희는 그것과 상관없이 무조건 환불해 드려요. 그러면 어때요? 환불해 준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도 기분이 쎄하게 묘한 거예요. 우리 무슨 얘기나? 제가 돈 때문에 그러는 거 절대 아니고요. 나올 때 있다 없다. 이 마음 이해 가세요? 우리는 가끔 형제 문제를 너무 실리로 접근한다란 말이에요. 아니 너 평소에 만지도 않던 거 왜 좀 만지면 안 돼? 네 동생이? 이 얘기를 하잖아요. 이건 뭐예요? 법정에서 주차 자리 때문에 싸워가지고 온 이유 둘이 싸우고 있는데 아니 안 쓸 때는 좀 이렇게 쓰게 두면 안 돼요? 라고 얘기하는 거 비슷한 거예요. 그들은 실효성 때문에 싸우는 게 아니고 당위 문제로 싸우고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거. 그래서 형제 문제를 해결하려면 그들의 억울함을 봐주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거. 그래서 이거를 몇 번 반복하잖아요. 그 애들이 스스로 조금씩 깨닫게 돼요. 서로 다른 두 사람이 재밌게 놀려면 반드시 합의된 규칙이 있어야 되구나. 이 개념을 이제 잡히게 되면 그들이 뭘 하기 시작해요? 나중에 싸움이 날 것 같아요. 규칙을 스스로 만드는 지경까지 갈 수 있게 가르쳐내는 게 이 교육의 목표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어떻게 어머니 이해 좀 잘 가셨을까요? 좋습니다. 우리 어머니 힘내시라 박수 한번 주십시오. 네. 네. 자, 이런 식이에요. 자, 다음 질문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쪽도 네, 한번 가보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어머니. 네. 그 등원할 때마다 제가 중요시 생각하는 게 인사인데, 예, 그 선생님한테 인사하라, 뭐 같이 타는 형한테 인사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입을 다물고 그냥 뻣뻣하게 차를 타더라고요. 왜 그런 거예요? 그건 저도 잘. 우리 아드님이 다른 데 가서도 그렇게 얘기를 못하고 그런 편이에요. 노는 건 잘 노는데 인사하는 게 이제 기본 예의다. 다른 사람 산들아, 인사를 해야 다른 사람들도 이제 기분 좋게 차도 타고 만나고 한다. 너무 따뜻하세요. 조금 더 그냥 아이가 그렇게 예민함이 없다라면 조금 더 머리를 잡고 인사하셔도 됩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인사 안 하려고 하는 아이한테 그 아이를 존중하라는 얘기는 그 아이가 되게 예민함이 높고 그 아이가 그 상황이 굉장히 공포스럽고 힘든 경우에 그 아이를 배려하라는 의미지 그냥 아이들이 보이는 그냥 호승심에도 그냥 다 오케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가 대중에 대한 사람에 대한 공포나 아니면 주시불안이나 이런 것들 별로 없다 그럴 때는 조금 더 세게 해보시는 거 추천드려요. 네, 그렇게 항상 따뜻하게만 얘기하지 않으셔도 괜찮아요. 네. 어머니 이해 가셨죠? 힘내시라고 박수 한번 주십시오. 네. 제가 이제 가끔씩 유튜브에서 애들 대하는 거 보면 되게 따뜻하게 얘기하잖아요. 항상 눈을 보고 민준아, 선생님 보고 민준아 멈추고 이런 거 잘 하잖아요. 네, 이거 여러분 쉽게 따라해서는 안 됩니다. 저희가 왜 그래요? 여러분과 저는 좀 위치가 달라서 그런 거예요. 그 아이가 느끼기에 엄마는 나에게 어떤 존재예요? 기본적으로 특수관계인이에요. 특수관계인. 어떤 일이 있어도 나를 공격하지 않는다라는 신뢰가 있는 가장 편안한 사람이에요. 그죠? 그러기 때문에 여러분들 톤은 어때야 돼요?
저 정도로 하면 안 되고 한 톤 높으셔야 돼요. 민준아 인사해야 돼. 해야 돼. 이 톤으로 말씀하셔도 하등 문제가 없다. 네, 이해 가셨죠? 네, 좋습니다. 사실 집에서는 그렇게 하고 계시는 거죠?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다음 질문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운데 어머니 갔다가 또 저쪽으로도 한번 가볼게요. 반갑습니다. 6살 아들인데 요즘 들어서 자꾸 뭘 같이 자기가 하고 싶은 걸 못하게 하거나 뭐 이러면 엄마랑 아빠는 다 맘대로 하는데 왜 나는 내 맘대로 못하게 하냐 이러면서 계속 그런 걸로 언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럴 때 뭐라고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이 아들들이 이제 엄마 아빠가 친구인 줄 알았는데 아니라는 거에 대해서 이제 굉장히 배신감을 느끼는 상황이라 볼 수 있죠. 6살은 반드시 알아야 돼. 네가 아이기 때문에 지금은 엄마 아빠 말에 따라야 되는 시기야라는 거 알려줘야 되고 아이한테 이렇게 접근하면 안 돼요. 너는 엄마니까 얘기하지라고 접근하는 것보다는 뭐가 되게 중요해요? 민준아, 엄마가 아들 영원히 엄마 결정대로만 하라고 하지 않아. 민준이가 크면 조금씩 더 맡길 거야. 민준이가 크면 지금 안 되는 젤리도 나중에는 민준이 조절 잘 되잖아. 그 민준이 선택할 수 있게 해줄 거야. 근데 지금은 엄마한테 조절을 배워야 되는 나이야. 엄마는 영원히 통제하지 않아? 요거 조금만 배우고 그 다음부터 민준이 결정할 수 있는 부분이 생겨. 라고 시간의 흐름을 조금 두면서 통제한다는 얘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해 잘 가셨어요? 네, 좋습니다. 박수 한번 주십시오. 네. 근데 여기서 되게 중요한 건 뭐예요? 관철시켜내야 돼요. 아이들한테. 여러분은 우리 코로나 터졌을 때 어땠어요? 아이들이 그 조그만 애들이 코로나를 어떻게 이해하고 마스크를 어떻게 쓰겠어요? 이런 질문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걔들도 어때요? 분위기를 알아. 보면 써야 되는구나 그러면 써. 훈육의 가장 기본은 뭐예요? 훈육은 어떤 원리라고? 애들을 설득해내는 게 아니에요. 적응시키는 거예요. 엄마가 단단하면 아이들은 적응한다. 이해 가셨죠? 인간은 적응의 천재다요. 기억하시면 마음이 조금 불편하지 않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렸을 때는 반드시 통제해야 되고 아이가 조금 크면 놔주는 게 교육의 기본입니다. 자, 다음 질문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쪽에 어머님한테도 한번 가볼게요. 반갑습니다. 저는 11살 외동아들을 키우고 있고 11살. 그리고 제 아들은 약간 틱이 있어요. 그런데 요새 이제 말대꾸를 너무 많이 하는데 어떻게 대처해서 해야 할지 대처법 좀 알고 싶어요. 엄마는 뭐 엄마는 왜? 왜? 뭐 이런 식으로 말하고 내가 할 건데 왜? 내가 알아서 한다고. 내가 알아서 한다고 왜 안 믿어주냐고. 문은 안 닫아요? 그럼 괜찮네 그래도 아직. 여러분 이제 이 시기가 옵니다. 사춘기라고도 볼 수 있는데 사춘기라는 얘기보다는 조금 더 이제 11살이 되면 자립의 욕구가 폭발하는 시기가 옵니다. 이제 우리가 이제 이때 되면은 되게 화가 많이 나요. 이때 나오는 가장 중요한 증상은 뭐냐면 눈이 정상적이지가 않아요. 눈이 막 세모내지고요. 막 눈을 이렇게 뜨고 막 짝다리 짚는 애도 있어요. 그러면서 내가 알아서 한다고. 그러면 엄마는 무슨 생각? 네가 알아서 할 것 같으면 진작에 했었어야지. 막 화가 나요. 뭐라 개뿔이 알아서 해? 이렇게 화가 나죠. 이때 당시에 어머님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어머니는 항상 그 얘기했어요. 선생님, 제가 뭐 걔한테 큰 거 바라는 거 아니잖아요. 기본이 안 돼요. 생활 습관이 안 돼요. 아니 왜 밖에 나갔다 들어오면 손 씻는 게 지금 11년째 안 돼요? 막 이거 많이 물어보시거든요. 그래서 싸워요. 대부분 이제 사춘기 아들을 키우는 어머님들은 뭐 때문에 싸우고 있다면 생활 습관 때문에 많이 싸웁니다. 엄마는 되게 당연한 거 요구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걔가 왜 말대꾸를 하는지도 봐야 돼요. 제가 그 아이를 못 봤지만 대체적으로 저 나이 때 이런 생활 습관에 말대꾸하는 친구들의 아젠다는 자립을 기반으로 얘기합니다.
아니 왜 엄마는 아직도 나 애기 취급하냐고 로 응수하고 있는 경우가 많아요. 두 분의 대화가 아젠다가 전혀 다른 거예요. 아니 어리고 나이 먹고 떠나서 밖에 나갔다 들으면 손 씻는 거 기본 아니니? 라고 얘기하는 거고, 아니 그런 사소한 것도 엄마가 왜 그렇게 간섭하냐고 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셔야 돼요. 사춘기 아들들 머릿속에는 육성으로 이런 울림이 있어요. 너 아직도 엄마한테 허락받고 게임하니? 너 마마보이야? 이 질문이 육성으로 울려 퍼지지 않으면 친구들이 해준다라는 거예요. 밖에 나가서 나 어저께 밤새도록 게임했다. 막 허세가 있어. 그 친구들 중에서 밤새서 게임한 애는 사실 아무도 없어. 근데 막 밤새서 게임했다. 나는 우리 집에 맘대로 해. 막 이런 거 듣고 나면 그날 집에 올 때 막 눈가리가 이상해서 오는 거야. 왜 내 친구는 다 막 게임 맘대로 하고 있거든. 왜 나만 그래? 할 말 없어요. 그럼 넌 그 집가 살아. 이 레파토리가 많이 이루어진다라는 거죠. 근데 이때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아들이 엄마에 대한 감정이 무엇인지를 좀 아셔야 돼요. 사춘기 때 아들은 엄마한테 무슨 감정이 있을까? 우리는 그 양가감정이라고 표현해요. 양가감정은 뭐냐면 한 대상에 전혀 다른 종류의 감정 두 가지를 동시에 갖는 거예요. 어머니 생각해 보세요. 아들이 나를 사랑할까요? 안 사랑할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좀 헷갈려요, 요즘에? 걔는 엄마를 많이 사랑하고 있어요. 순간 못되게 구는 것 때문에 가려서 안 나올 뿐이지 엄마를 사랑한다고요. 사춘기 아들들 제가 인터뷰해 보잖아요. 엄마한테 그렇게 못되게 하는 애들도 저한테 엄마 못되게 얘기하는 애 거의 없어요. 다 우리 엄마가 최고라고 얘기합니다. 의외로. 근데 뭐 제 눈을 잘 안 보고 얘기해요. 자, 그런데 그 마음만 있는 게 아니라는 게 주목할 점인 거죠. 엄마를 굉장히 사랑하면서도 동시에 되게 벗어나고 싶어해. 그 두 가지 전혀 다른 종류의 섞일 수 없는 감정이 엄마라는 존재 한 명이 동시에 품으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사춘기아들 특징이 뭐예요? 못되게 얘기해. 그럼 엄마는 자꾸 여러 가지 선택을 하지만 그 중에 한 종류의 선택은 더 예쁘게 하는 선택을 할 때가 있거든요. 아우, 내가 어리니까 더 예쁘게 얘기하지. 아들 이거 이렇게 부르지 마세요. 이렇게 부르면 걔네들한테 무슨 느낌이 들까요? 저도 있잖아요. 저 애들한테 되게 따뜻하게 대하잖아요. 그죠? 내가 미취학 아동 오면 6살, 7살 애들 만나면 되게 잘해줘요. 이름이 뭐야? 뭐 좋아해? 저도 이렇게 하거든요. 6학년한테 가서 제가 안녕 이러면 돼요? 안 돼요? 본능적으로 이러면 안 될 것 같죠? 걔들은 그걸 뭐라고 생각해요? 뭐야? 어디서 애 취급이야? 걔네들이 되게 민감해하는 영역이 뭐예요? 애 취급당하는 거에 되게 민감한 거예요. 이걸 이해하셔야 돼요. 아니 내가 다 컸다고. 내가 다 컸다고. 이 아이는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자, 그래서 제가 이제 주변에 그 강아지 훈련사들이랑 좀 아는 사이가 있어요. 그분들이랑 저랑 얘기를 하면서 하다 보면은 되게 잘 통하는 게 많아요. 강아지 교육과 아들 교육은 사실 거리가 되게 멀지 않아요. 그 둘은 굉장히 유사한 영역이 있다고. 서로 교류가 돼요. 문물이 이렇게 뭐 기다려, 뭐 아니야, 뭐 다 비슷하다고. 그런데 또 그래서 강아지 교육과 아들 교육이 같은 장르냐라고 보면 전혀 다른 장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완전히 맥이 다른 거예요. 여러분들 뭐라고 하세요? 강아지와 아들의 가장 큰 차이는 뭐라고 보십니까? 강아지 교육과 아들 교육 가장 큰 차이 뭐예요? 말을 듣고. 누가 말을 들어요? 강아지가 말을 듣지. 강아지가 좀 낫네요. 그렇게 보실 수도 있죠.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 가장 큰 시야의 차이는 교육의 목표의 차이가 있어요. 강아지 교육은 목표가 뭐예요? 그러니까 무지개 다리 건너기 전까지 애티튜드만 배우면 돼요. 나랑 같이 사는 애라고요. 무지개 다리 건너기 전까지 나랑 헤어질 일이 없는 애예요. 그래서 강아지 교육의 목표는 대략적인 방향이 순종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거 묻지 않잖아. 너 강아지한테 너 이래가지고 엄마 없이 먹이나 잡을 수 있겠냐고. 이런 거 안 묻잖아요. 그래서 사춘기가 없어. 이해가셨네요. 아들은 어떤 존재? 내가 살아왔던 나이보다
내가 나랑 걔랑 같이 살아왔던 나이보다 지금 혼자 나가서 살 날이 훨씬 더 긴 존재잖아요. 걔네들은 생물학적으로 그걸 알고 있는 거예요. 머리로 몰라도 유전적인 정보가 걔한테 뭐라고 하는 거예요. 11살이잖아요. 네 9년 뒤에 성인이다. 이거를 몸몸으로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걔들은 계속 이게 못된 표정을 짓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엄마를 단절하기 시작한다고요. 똑같은 얘기를 해도 엄마가 말하면 안 듣는 식이라. 태권도 사범이 똑같은 얘기예요. 그러면 그런가 보다 하는데 엄마가 똑같은 얘기하죠. 우리 사범님이 그랬는데 그러면서 밖에서 들은 얘기로 엄마를 이겨보고 꺾어보고 싶은 단계. 이때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돼요. 이때 막 감정이 많이 올라오거든요. 아들이 막 방문 닫기 시작하고 내가 알아서 한다고 문 닫으라고. 그럼 어떨 것 같아요? 그 문 되게 열고 싶다. 뭔지 모르게 되게 열고 싶어. 너 문 닫고 뭐 할 거야? 문 열어! 그러면은 왜 여냐고! 할 말이 없어. 뭐라고 해요? 대체적으로 냄새나! 환기시켜! 닫으라고! 45도만 열어! 이러고 문 갖고 싸우는 시기가 두 가정당 하나씩은 나오는 것 같아요. 제가 근데 이럴 때 여러분 감정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이때 많은 분들이 훈육이란 카드를 이제 만지작 하거든. 버릇이가 없네. 아주 그냥 진짜 무섭게 한번 해야 되나? 한번 잡아야 되나? 이 생각을 한 번쯤 다 하거든요. 다 할까요? 내가 이게 더 무섭게 해야 되는 거야. 더 따뜻하게 해야 되는 거야. 이거 왔다 갔다 한다면. 근데 둘 다 아니라고 생각해요. 지금은 어떤 시기에 여러분 훈육기가 지금은 지났다고 보셔야 돼요. 훈육기는 대체적으로 언제까지를 훈육기라고 봐요? 초등 저학년까지를 훈육기로 봐요. 지금 어머니 여기서 강하게 훈육하잖아요. 튕겨나가면. 왜냐면 걔가 말하는 명분이 너무 맞아서 그런 거예요. 걔 명분이 뭐라고요? 나 9년 뒤에 성인이라고. 언제까지 손 씻는 걸로 뭐라고 할 건데? 라는 얘기가 걔 말이 맞아서 그런 거예요. 손 씻는 거 엄마가 11년 동안 가르쳤는데 왜 안 돼? 라는 당위보다 내가 9년 뒤에 성인이니까 이제 내가 좀 해보면 안 돼? 라는 당위가 더 강해서 못 이기는 거예요. 어머니 걔 못 이겨요. 그래서 사춘기 아들이 엄마를 단절할 때 우리가 제일 먼저 알아야 되는 건 내 감정에 대한 이해가 되게 중요합니다. 걔가 엄마를 단절하고 눈을 못 뜨게 되면 제일 먼저 화가 나거든요. 여러분들 사실 그 분노가 아닐 수 있어요. 그 분노가 아니라 불안일 수 있다고요. 정확히 말하면 분리불안. 아이가 어렸을 때는 어때요? 4살짜리 아이를 키우는 어머님만 볼게요. 4살 아이를 키우는 어머님들의 소원은 뭘까요? 애 없는 나만의 자유시간이 너무 필요한 분들이에요. 이때는 음식물 쓰레기만 버리고 와도 애가 울고 있어. 엄마 어디 갔어? 막 울고 있어. 엄마. 그럼 엄마가 지금 그냥 엄마 음식물 쓰레기 버리고 왔어. 막 이러면서 왜 울어? 막 이러면서 이거 나 없이 못 사는 인간이야. 막 이러면서 그게 막 힘든 마음, 좋은 마음 막 섞여 있지. 근데 그때는 일단 벗어나고 싶어. 근데 있잖아요.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게 그렇게 벗어나고 싶은 마음 그렇게 많이 안 가셔도 돼요. 왜? 금방 문 닫힌다니까. 여러분 육아가 언제 힘든 줄 아세요? 내가 이 짓을 언제까지 해야 되나 이게 헷갈릴 때 힘든 거예요. 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형제 둘을 3년 터울로 키우면 무슨 일이 생기는 줄 아세요? 쿠팡에서 기저귀가 6년 동안 와요. 쿠팡에서 기저귀가 6년 동안 오면 느낌이 어떻냐면 대략 5년째는 그냥 우리 집에 그 전실에 기저귀가 없으면 불안한 거야. 근데 6년 되면 어느 날 기저귀는 오지 않듯이 아들은 갑자기 떠나가요. 여러분이 생각했던 것 훨씬 더 빨리, 물론 내 품에서 떠나는 거 없다. 내 품에 같은 집에 있어도 정서적으로 떠나는 게 굉장히 빠를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방문이 닫히는 시기예요. 그때 우리는 그 순간을 뭐라고 부르냐면 진실의 순간이라고 불러요. 어떤 진실을 알게 되는 거예요. 나 없이 못 사는 게 넌 줄 알았는데 너 없이 못 사는 게 나였다라는 걸 사실 알아가고 계시는 거일지도 몰라요. 어머님의 분노는 사실 서운함이었을 수도 있다고요. 엄마 없이 살아보겠다고 얘기하는
아들이 서운할 나라라면 놓아주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머님께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아이가 사춘기가 돼가지고 나한테 못되게 하면 대체적으로 두 가지를 생각해요. 더 무섭게 해야 되나? 아니면 그냥 내가 무시하고 더 따뜻하게 해야 되나? 둘 다 아닙니다. 이때는 어느 시기예요? 차가워지셔야 되는 시기예요. 차가워져야 돼. 멀어져야 되는 시기예요. 걔가 왜 못되게 구는 것 같아요? 엄마한테 너무 다가와서 그런 거거든요. 너무 가까워서. 엄마! 내가 혼자 살 수 있는 아이라는 걸 조금만 증명해 볼 거리를 줘!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엄마가 거기서 약간 분리불안이 피어서 너랑 나랑은 떨어지면 안 돼! 문 열어! 하고 가까이 다가가면 어떻게 돼요? 방어 기제가 거세져요. 왜 그러냐고. 아니 잠깐만 좀 멀어지자고. 엄마 거리가 너무 가까워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이 차가워지는 시기가 있다. 그때는 어때야 되는 시기예요? 여러분도 같이 차가워져야 되는 시기예요. 아들이 막 오전에는 막 못되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막 민준아 아들 불렀는데 아 왜? 막 이렇게 대답하고 막 못되게 얘기해요. 막 부글부글 끓여. 아 내가 알아서 한다고 가라고. 엄마 쫓겨났어요. 막 화나가지고 설거지라고. 나 1시간 정도 설거지하고 있지? 그럼 또 애가 변해갖고 나와고 엄매 또 애기에 대해서 나온다? 하나만 해 하나만 뭐든 근데 적응이 안 되네? 이게 양가감정이라는 거예요. 이게 양가감정이라는 거예요. 이해가셨나요? 아이가 나를 차갑게 대할 때는 뭐예요? 거리가 필요하다는 신호예요. 이때는 뭘 해야 돼요? 내가 차가워져야 돼요. 여러분 오늘 집에 가서 어머니께 드리고 싶은 얘기가 있는데요. 어머니 한번 생각해 보세요. 걔가 엄마한테 지금 가장 듣고 싶은 얘기가 뭔 것 같으세요? 한 문장으로 한다면. 엄마가 아들 사랑해 일까요? 그건 아니에요. 사춘기 아들이 엄마한테 듣고 싶은 얘기가 뭘 것 같으세요? 너 하고 싶은 대로 해? 그거일 수도 있죠. 제가 생각하기엔 더 정확한 건 엄마가 아들 믿어요. 나도 너 밀어낼 게가 아니고 그러니까 아이가 차갑게 대한다고 그래 네가 나한테 이렇게 하면 나도 너 밀어낼 거야가 아니고 걔가 차갑게 대할 때 우리가 해줘야 되는 건 믿음을 줘야 된다. 엄마가 지금까지 아들 잘 가르쳤잖아. 엄마가 아들 11년 동안 엄마가 되게 많이 잘 가르쳐줬지. 엄마는 있잖아. 너 믿는다. 이제 이 정도는 네가 결정할 때가 됐어라는 얘기를 아들은 간곡히 원하고 있다. 사춘기 아들들을 제가 보면은 현장에서 보면 무슨 느낌이 드는 줄 아세요? 자기 자신과 싸워야 될 나이에 죄다 엄마랑 싸우고 앉아있네. 엄마가 그 아이를 통제하려고 하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언제 통제하고 싶어져요? 언제 통제하고 싶어요? 언제 남편 핸드폰 보고 싶어져요? 불안하면 보고 싶다고. 불안하면. 우리는 불안하면 뭐가 피어요? 대체적으로 통제 욕구가 핀다고요. 제가 나를 밀어내면 불안이 올라와요. 그 다음에 뭐가 올라요? 통제 욕구가 나는 거예요. 대체적으로 사춘기 아들과 엄마의 싸움은 엄마의 강력한 통제 욕구와 아들의 강력한 자립의 요구의 만남이에요. 내가 자립하겠다, 내가 알아서 하겠다는 얘기를 할 때마다 엄마는 어떤 본능이 올라오는데 통제하고 싶어진다. 그 욕구를 줄여나가는 싸움. 그래서 차가워져야 된다고 말씀드려요. 아들, 엄마가 아들 믿어. 이제는 네가 이 정도 선택해봐도 좋을 것 같아. 이 이야기를 오늘 저녁부터 좀 할 수 있는 기회를 봐서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제 또 제가 강의를 하면서 좀 걱정되는 게 한 가지 있는데 오늘 또 강의 잘못 들으시고 가서 확 놓는 분들이 있을까봐 또 좀 걱정이에요. 가서 이제 민준아 네 인생 네 알아서 살아? 뭐 학교 가는 거 뭐 내일이니? 네가 알아서 가야지. 이러지는 마세요. 아이가 아직 어리잖아요. 초등학교 4학년은 혼자 살아갈 수 없는 나이예요. 중요한 건 뭐냐면 자립을 시켜주는데 뭐가 중요해요? 단계별 자립이 중요하다고요. 아까 초등학교 1학년 그 친구도 이렇게 엄마한테 말대꾸를 하고 왜 6살짜리가 왜 엄마 마음대로만 결정하는데 라고 얘기하더래요. 이거는 사춘기라서 오는 것보다는 기본적으로 인간이 갖고 있는 자립의 심리는 모두에게 이제 있다고 봐야 돼요. 기본적으로 있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그 자립의 욕구를 갖고 있는 자주성이 있는 인간을 가르칠 때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항상 방향이 놓아주기 위한 통제여야 돼요.
통제를 하지 말라는 게 아니야. 놓아주기 위한 통제. 이 키워드를 꼭 기억하셔야 돼요. 놓아주기 위한 통제. 예를 들어 볼게요. 회사에 갔다고 볼게요. 회사에 갔는데 상사가 너무 마이크로 매니징을 하는 거예요. 내가 뭐 할 때마다 계속 사사건건. 민준 씨 그거 했어요. 민준 씨 엑셀 쓸 때 띄어쓰기 하라 그랬어요. 안 하라 그랬어요. 이거 왜 안 돼? 이거 수식 거는 거 왜 이렇게 오래 걸려? 계속 이러면 어때요? 그만두고 싶다. 그러면 어쩌라는 거야? 왜 저러지? 그럼 내가 마음에 안 드나라는 생각이 대번에 들게 되죠. 되게 괴로운 거예요. 근데 똑같은 통제를 이렇게 하면 어때요? 자, 어머니 정말 죄송한데 이 일이 시간이 조금 배우는데 오래 걸리거든요. 근데 제가 영원히 봐드릴 수 없으니까 딱 한 달만 제대로 알려드릴게요. 하고 인수인계 기간에 가져요. 느낌이 어때요? 그때는 상사가 하는 간섭이 고맙게 느껴진다. 이해 가세요? 이 둘의 차이가 놓아주기 위한 통제와 통제를 위한 통제. 이 둘은 같이 통제하는 건데 맥락이 전혀 다른 거예요. 맥락이 전혀 다른 거예요. 여러분 아이를 11살까지 키운 분들은 다 느낌이 어떤지 아세요? 이게 쥐는 게임 같아요. 얘는 가만두면 믿어주면 끝을 모르고 대부분 그러세요. 어머니 집에 가서 아이 믿는다고 얘기를 해주세요. 그럼 대부분 선생님 우리 아이는 믿어주면 끝을 모르거든요. 선생님 믿을 놈은 믿으라고 하세요. 걔 맨날 PC방 가 있어요. 뭐 이런 얘기 하는데 교육에서 가장 큰 폐해가 뭐냐면 믿지 말아야 될 때 믿는 것과 믿어줘야 될 때 믿지 않는 것. 이거 두 가지가 가장 큰 폐단이에요. 이거 어릴 때 6살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믿어주면 안 되는 시기예요. 그 시기는. 근데 우리가 되게 아쉬운 게 6살 때는 너무 존중해. 아이가 3살 때, 4살 때 자꾸 이유식 무슨 맘 먹을래? 뭐 먹을까? 집에 가야 되면 10분 뒤에 가자 하면 되는데 집에 갈까? 자꾸 물어봐. 그러니까 뭐라 그랬어? 아니 그러겠죠. 안 가야 돼. 근데 그렇게 얘기하고 막 나는 가야 되니까 협박해. 그 엄마 간다. 안녕. 넌 여기 살아. 오지 마 집에. 이럴 때마다 알 표정을 보세요. 처음부터 그러면 나한테 안 된다고 얘기해. 왜 물어봤을까? 이러면서 권위가 떨어지는 겁니다. 아이가 어릴 땐 뭐 잘해야 돼요? 6살 때는 관철시켜야 돼요. 가르쳐야 되고 그 시기에는 너가 아직 어려서 엄마 아빠 말에 따라야 되는 거야를 단단히 적응시켜야 돼요. 그래서 그 시기에 다 가르쳐야 돼요. 그리고 나서 초등학교 3학년, 4학년이 지나갔어. 이제 5학년, 6학년 됐어. 그럼 뭐 해줘야 돼요? 놓아주셔야 된다. 민준아, 이제 엄마가 아들입니다. 지금까지 정말 열심히 배웠잖아. 엄마가 많이 알려줬잖아. 그치? 이제부터는 너가 조금씩 해봐. 엄마가 게임도 영원히 통제하지 않아. 젤리도 엄마가 어렸을 때 통제하다가 어느 날 되니까 너가 먹기 시작했지. 왜 그랬을까? 아들이 양치하는 거나 이런 것도 조절이 잘 돼서 엄마가 믿어주는 거잖아. 그치? 게임도 마찬가지야. 공부도 마찬가지야. 왜 자꾸 어른들이 정하는지에 대해서 속상할 때가 있지. 불만이 있을 때가 있지. 엄마가 그 마음 모르지 않아. 너한테 해줄 수 있는 얘기는 엄마가 이렇게 해줄 수 있는 시간은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거야. 시간을 정해놓고 통제하면서 내가 너를 놓아주기 위한 통제를 하고 있노라. 이 부분을 한 번 더 전달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 두 가지가 되게 다른 거예요. 어머니 이해 잘 가시나요? 좋습니다. 우리 어머니 힘내시라고 박수 한번 주십시오. 근데 어머님이 이렇게 놓아주는 게 우리가 멀리서 들으면 저렇게 하면 되겠구나 하는데 저 상황 가면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여러분 어려운 겁니다. 초등학교 4학년 가면 공부가 어때요? 확 어려워져요. 수학이 어떤 줄 아세요? 초등학교 3학년 수학과 4학년 수학은 개념이 달라요. 굉장히 어려워진다. 이때 놓으면 있잖아요. 수포자 된 애들이 굉장히 많아요. 놓기 되게 쉽지 않아요. 어머님 맞죠? 저 되게 이해가 가요. 근데 어머니께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초등학교 5학년 수학은 어때? 더 중요해. 6학년 수학은 최고로 중요해. 중1 수학은 정말 미쳤어. 정말 중요해. 그래서 내가 너무 중요한 시기라서 못 놓겠다라는 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얘기는 어머님과 아들 사이에 남은 날 중 가장 덜 중요한 날이 오늘이라는 거. 오늘 못 놓는 분이 내일 놓는 거 제가 본 적이 없다라는 거. 여러분, 이 이야기 꼭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이가 나한테 못되게 군다. 뭐라고요? 따뜻하게 대하지 마시고요. 네, 그리고 더 뭐 무섭게 훈육하지 마시고요. 조금 차가워져야 돼. 사랑을 걷어가야 돼. 예쁘게 대하는 시기는 지나는 거예요. 어른으로서 룸메이트처럼 조금씩 협의도 해가면서 이렇게 대해줄 때가 온 겁니다. 그럼 나의 그 빈자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나의 그 마음의 허한 큰 구멍은 뭘로 메워야 돼요? 항상 아들 뒤에 숨어서 언제 내 차례가 오는지 기다리고 있던 그분, 아버님을 사랑할 때가 온 거야. 드디어 그분과 미뤄뒀던 사랑을 다시 피워야 되는 시기가 순리적으로 왔다. 왜 고개를 가로저으세요? 네, 좋습니다. 자, 네, 이렇게. 그래서 오늘 드리고 싶은 얘기 중에 하나는 아이가 지금 어린 친구를 키우는 분들 계시잖아요. 뭐 잘하셔야겠어요? 조금 더 단호하게 하셔도 돼요. 조금 더 지시하셔도 돼요. 그만 물어봐도 된다. 인사를 안 해. 해라. 자, 안녕하세요. 고개 팍 숙이면서 조금 더 세게 해도 돼요. 아이가 어릴 때는. 그 다음에 좀 커나가면 어떻게 돼요? 조금씩 놔주는 거예요. 한 단계씩. 어떤 느낌으로? 기업을 물려주듯이. 어느 시총이 높은 기업보다 더 소중한 내 아들의 인생을 내가 조금 가르쳐서 내가 주도권을, 그의 경영권을 내가 20살 때 갑자기 넣어요. 너 이제 20살 때 팍 놓지 말고. 그럼 대체로 폭주한다고요. 우리가 20년 동안 키우는 도중 내내 계속 조금씩 놓아주는 과정이 돼야 돼요. 그래야지 표정이 못돼지지 않아요. 그렇죠? 네. 에이, 뭐 어려워요. 어렸을 때 꽉 잡고 커면서 놔주는 건데. 근데 어렸을 때 다 놔주신 분들은 커서 줄 게 없어. 나는 원래 내 맘대로 살았는데. 그러면 이제부터 외통수인 거예요. 이해 가셨죠? 그래서 이 이야기 듣고 가서 오늘 집에 가서 4살짜리 아들 보면 어때요? 할만해, 육아가. 사랑스러워요. 네. 자, 그럼 다음 질문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여기 어머니께 마이크 드려보겠습니다. 저는 31개월 아기 키우고 있고요. 외동이고요. 잠이랑 자기 조절 부분이 조금 고민인데요. 어린이집에서는 낮잠을 1등으로 잔다는데 집에 오면 낮에도 안 자고 밤에도 안 자고 지쳐서 쓰러질 때까지 놀다가 쓰러져야 자거든요. 네, 그게 늘 거의 반복이고 주말엔 더 하고요. 그리고 자기 조절 부분은 내 거야, 내가 먼저 할 거야 이런 말을 자면서도 하고, 그리고 인형을 앉혀놓고 인형한테 얘기하더라고요. 가끔씩 놀다가 내 거야, 내가 먼저 한다고 했잖아. 근데 뭐 어린이집에서는 양보 제일 잘한대요. 정리도 제일 잘하고. 그래서 얘 양가적인 이런 마음이나 패턴이 좀 궁금하더라고요. 네. 저도 그래요. 저도 밖에서 열심히 하고 집에 와서 좀 이렇게 늘어져 있고. 네. 양가가적인 모습은 고민이 아니고 굉장히 당연한 거예요. 통계를 보면 집에서 편식하는 애들이 기관에서도 편식할 확률이 생각보다 높지 않아요. 기관에서 먹는데 집에서는 안 먹고. 이런 경우 되게 많거든요. 반대인 경우도 있어요. 집에서 먹는데 기관에서 안 먹고 반대인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건 너무나 당연한 거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좀 뭐 걱정되는 게 있으세요? 혹시 우려되는 점이? 너무 안 자니까. 선천적으로 잠이 없는 애들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좀 타고나더라고요. 제가 좀 이런 거 애들 우리가 요걸 잘 봐야 되는데 여러분, 우리가 아이를 하나를 키우면 어머니 하나 키우시죠? 하나 키우면 이런 생각이 들어요. 내가 뭘 잘못해서 애가 안 자나?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하거든요. 애가 조금 산만해. 그럼 무슨 생각 많이 해요? 태교 때까지 거슬러가 원인을. 내가 그때 남편이 나한테 눈 못되게 떠서 애가 산만해졌어. 뭐 이렇게까지 가기도 한단 말이죠. 근데 이제 아이를 한 둘, 셋 키워본 분들은 느낌이 좀 달라요. 어때요? 똑같이 키워도 3명이 다 다르게 자라. 어떤 애는 내가
음식을 맛있게 해서가 아니라 태초부터 잘 먹어. 어떤 애들은 태초부터 안 먹어. 어떤 애들은 태초부터 잘 자. 어떤 애들은 태초부터 잠을 안 자. 어떤 애들은 정리를 되게 잘해. 어떤 애들은 정리가 되게 안 돼. 많은 부분이 타고나요. 지금은 타고난 기제대로 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어머니. 그래서 어머니, 제 생각에는 한 3년 더 고생하지 않으실까 생각이 듭니다. 네. 어머니, 뭐 제가 특별히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네. 우리 어머니 그냥 지금 박수 한번 쳐드려야 돼요. 힘내시라고. 네. 어머니 화이팅. 네, 좋아요. 어머니 마이크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저는 중2 그리고 초등학교 5학년 그다음에 3살 이렇게 남자아이 3명 키우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남편도 아침에 야근하고 왔는데 같이 왔어요. 네. 지금 첫째는 그 중학교 2학년인데 아침에 너무 못 일어나요. 근데 아까 전에 방금 질문처럼 태어날 때부터 너무 잠이 없던 아이인데 이제 한 달 다들 뭐 100일 지나면 괜찮다, 뭐 1년 돌 지나면 괜찮다, 지금 16돌까지 왔거든요. 계속 이제 못 자다가 이제는 아침잠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 단 하나 옛날에는 안 자서 고민이었고 지금은 아침에 못 일어나서 고민인데 오늘 아침에도 오늘 시험이에요. 시험인데 못 일어났어요. 못 일어나고 깨우면 일단 화를 내요. 화가 나. 그 전날에는 자기가 엄마 몇 시에 깨워줘 하고 자긴 하는데 아침에 깨우면 자기를 좀 이렇게 공격한다는 생각이 드는 것까지 그렇게 보이거든요. 그래서 너무 못 일어나고 그래서 그러니까 나도 또 봤는데 영원히 잘 것 같은 느낌. 네, 그래서 저는 출근을 할 때도 그냥 두고 간 적도 많아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네, 학교를 안 갈 것 같고 해서 저는 또 계속 깨우고 있는데 그는 왜 그럴까요? 제가 그 첫째, 둘째를 데리고 어렸을 때 엄청 놀러를 많이 다녔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중학교 가도 얘는 나를 따라다니겠다 이런 생각으로 했는데 중학교 1학년 딱 되자부터 이제 가족들 놀러 가는데 안 따라다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친구들하고 놀러 다니는데 처음엔 2번, 3번 뭐라 하다가 이제 안 데리고 다니려고 하는데 그거를 그래도 데리고 다녀야 되는 건지 아니면 놔버려야 되는 건지 그것도 좀 궁금해요. 아이가 이제 아버님이랑 같이 안 놀려고 하고 안 놀아줘 이제. 그러니까 제한은 하세요. 제한은 하세요. 또 이런다. 진짜 안 데리고 다니잖아요. 갑자기 또 서운해. 근데 이제 중요한 건 지금까지 얼마나 라포를 쌓아왔느냐를 토대로 살아가는 시기라고 생각해요. 아빠랑 얼마나 가까웠는지 뭐 이런 것들 우리가 지금까지 쌓아놓은 게 좀 있으면 아이가 또 그 시기 금방 또 지나갈 거라고 생각하고요. 제가 생각하기에 최악은 너무 강하게 걔를 데리고 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럼 어떤 일이 생기냐면 방어기제가 펴요. 제 얘기 들어보니까 우리 아드님이 예민한 부분이 조금 있는 것 같아요. 예민하다라는 건 사전적 정의로 봤을 때는 남들보다 불편함을 많이 느끼는 친구예요. 근데 그 불편함을 느끼는 부분이 다 조금씩 다르거든요. 근데 이제 예민함이 다를 때 되게 중요한 건 걔가 느끼는 불편함을 강요하잖아요. 그때 되게 필사적인 방어 기제가 나와요. 그때는 되게 못되게 굴어요. 그래서 내가 어떤 뭐 놀러 가는 거에 대한 의사결정권에 대해서 조금 이렇게 제안을 할 때는 모르는데 조금 더 강하게 얘기할 때 있잖아요. 그 예민함이랑 딱 부딪히는 순간이 있으면 되게 못되게 굴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 예민함을 안 건드리면서 가는 게 저는 조금 더 추천드릴 만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중1이니까. 네. 중2. 네. 아버님 혹시 아드님이랑 같은 취미 있으세요? 자전거도 같이 타러 다니고 많이 하긴 하는데 이제 중학교 가니까는 공부한다고 아들이 시간이 안 되니까 못 하고 있어요. 예. 아버님은 하고 싶은데 그 어머님이랑 타세요. 두 분이서 같이 해야죠. 이제 걔네들이 우리가 안 놀아줘요.
앞으로 좀 쭉 그럴 거거든요. 결혼하면 어떨까? 더 심해지겠죠. 그래서 이제 뭐 생각보다 시간이 짧다. 네, 시간 개념이 너무 없다. 이게 그러니까 우리 아이가 어렸을 때 좀 어땠어요? 좀 예민한 부분이 많이 있었어요. 되게 덜렁거리고 엄청 허술하면서 예민해요. 네. 자기 거는 잘 안 챙기고 시간도 개념이 없는데 그걸 가지고 얘기하면 되게 화를 내고 네. 그렇지만 고쳐지지 않고. 네. 자, 그 어머니 혹시 유튜브에서 그거 보셨어요? 그 김밥 이론이라는 거 들어보셨나요? 못 들어보셨죠? 그거 좀 설명드릴게요. 자, 이제 중학생이 넘어가면 통제를 안 해야 되는 건 아니에요. 예, 통제해줘야죠. 학교 안 가겠다는 그냥 내비둘 수는 없죠. 근데 이제는 통제하는 요령이 좀 어른스러워야죠. 어른을 대하는 것처럼 해야 돼요. 예, 최대한 통제를 하더라도 그 아이의 기분 나쁜 부분을 좀 덜 건드리고 통제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이제 사춘기가 되면 저는 대체로 이 이론을 좀 소개해 드리는데요.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어머님이 김밥 한번 드셔보세요. 어머니 김밥인데 이렇게 드시고 계신 거예요. 제가 와서 어머니 김밥 드시지 마세요. 그럼 기분이 나쁘죠. 이해가세요? 네, 기분 나쁘시죠? 자, 우리는 아이를 그냥 통제하잖아요. 민준아, 학교 가야지, 일어나야지. 민준아, 그거 하지 말아야지. 라고 통제하잖아요. 그러면은 당연한 통제도 괜히 기분 나빠요. 제가 근데 어머니 김밥 한 번만 더 드셔보세요. 네. 제가 와서 이렇게 얘기해요. 어머니, 너무 죄송한데 취식 금지. 어때요? 느낌이 좀 다르죠? 그래서 오늘 가셔서 하실 일을 하나 설명을 드리자면 어머님이 걔랑 꼭 하나 잡고 싶은 규칙을 만들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민준아, 학교를 늦게 가거나 안 가는 거는 그건 절대적으로 안 되는 거야. 너도 그렇게 생각하지. 근데 아침마다 잘 못 일어나지.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우리 같이 대책을 좀 세우자 하고 스케치 먼저 쭉 찢어가지고 둘이 같이 적고 만약에 못 일어났을 시까지 적으셔야 돼요. 제일 중요한 건 아침에 일찍 일어나겠습니다가 아니에요. 만약에 못 일어났을 시 엄마가 깨워도 절대 화내지 않기. 엄마가 깨워도 혹은 아니면 어떻게 할 건지 정확하게 아이랑 상의해서 적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적었잖아요. 그 다음에 뭘 해야 돼요? 그거는 이행해 주셔야 돼요. 어머니. 이해 가셨죠? 통제를 하지는 않는 게 아니고 통제를 할 때 조금 더 가이를 존중하며 협의하는 통제가 좀 필요하다. 네, 어머니께 힘내시라고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자 좋습니다. 자 질문을 하나만 더 받고 그 다음에 자 가도록 하겠습니다. 어머니께 마이크 넘겨보겠습니다. 6살 예민한 기질을 갖고 있는 남자아이인데 이제 제가 맞벌이다 보니까 이제 시기가 이제 학원을 안 다닐 수 없는 시기가 왔어요. 이제 어머님이 봐주는 기간이 한정돼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학원을 이제 다니고 또 교육적인 면에서도 어쨌든 학원 다니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태권도 학원을 최근에 시도해 봤는데 너무 거부를 해서 자면서도 막 흐느끼면서 막 안 갈래 안 간다고 약속해줘 막 이러면서 막 그렇게 헛소리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그건 아니다 싶어가지고 이제 일단 못 다니겠다 이렇게 보류를 하고 기다려주고 있는데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될지 이렇게 주변에서는 적응한다 억지로 좀 다니다 보면 다니게 된다라고 얘기해서 하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 기다려줘야 된다 하는데 어떻게 될지를 모르겠어요. 우리 아드님이 태권도장 말고도 새로운 공간 가는 거 대체로 어려워해요. 다 싫어해요. 네. 미술 너무 좋아하는데 미술학원 가자고 해도 잘 안 가고. 그렇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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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원 거부는 없었어요. 너무 심했고. 네. 막상 가면 또 잘하죠. 그렇죠. 예민한 아이들의 특징 중에 하나죠. 우리가 이제 예민한 아이들을 보면은
각자의 예민함이 다 조금씩 달라요. 어떤 아이들은 아침에 또 예민해. 그래갖고 예를 들어서 엄마가 커튼을 탁 치면은 그러면은 우리는 눈부셔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예민한 아이들은 막 눈이 썩어 들어가는 표정으로 막 요래 막. 그리고 막 사소한 걸로 있잖아요. 엄마한테 호통치는 애들도 되게 많아요. 예민한 애들 보면 막 엄마 옷을 옷 입었다 놓잖아. 여기 말고 여기다 놔. 그러면은 도대체 여기랑 무슨 차이야? 정말 화나네. 그리고 이제 내가 그 아이 예민함이 이제 내가 같이 예민함이 있을 땐 그래도 저 예민함이 뭔 줄 알면 느낌이 뭔 줄 알면 대체적으로 다루는 게 좀 가능하거든요. 어머님이 예민하지 않은 분의 궁합이면 서로 너무 많이 부딪히죠. 서로 막. 엄마는 계속 그 얘기를 하게 되죠. 이게 올 일이니? 너는 진짜 별나. 왜? 너무한 거 아니야? 어쩌라는 거야? 이 얘기가 계속 반복해서 나오게 돼요. 그래서 이 상황이 자꾸 벌어지고 있다라면 우리가 예민한 아이들을 다루는 방법을 좀 이해를 해야 되는데 예민한 아이들의 되게 중요한 특징은 불안하잖아요. 걔들이 내가 불편한 게 많으니까 그러면 어떻게 되면 성향이 되게 통제적으로 변해요. 아까 사춘기 때도 제가 통제는 불안하면 나온다고 했잖아요. 예민하잖아요. 아이가 엄마를 길들이려고 노력해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엄마한테 호통을 쳐요. 왜 엄마는 나의 예민함을 아직도 이해를 못하냐고. 이렇게 하지 말라고. 음식 같은 거 하나에도 내가 느끼는 그 사소한 부분에 있잖아요. 나의 예민함을 건드릴 것 같은 부분은 통제. 근데 그 통제가 안 될 것 같은 사람이 있잖아요. 그럼 두 번째 쓰는 전략이 뭐냐면 빠른 손절이에요. 빠른 손절. 만약에 이렇게 지나가다 어떤 유치원에서 딱 어떤 남자를 봤는데 걔가 너무 과격하다고 느끼면 어때요? 빠른 손절. 쟤랑은 절대 놓이지 말아야겠다 라는 생각을 해요. 저는 이제 현장에서 예민한 아이들을 되게 많이 보잖아요. 걔네들 보면 제 뒷다리에 붙어서 딱 티가 나요. 엄마는 다리를 절면서 들어오고요. 막 이렇게 죄송해요 선생님. 그래서 아니랬는데 막 이러면서 오고 아이는 잔뜩 경계하면서 이러고 온단 말이에요. 이럴 때 선생님들이 하는 최악의 실수는 뭐냐면 민준아 왜 들어오면 재밌는 거 많아 이렇게 하는 게 최악의 실수예요. 이러면 어떻게 될까요? 대번에 손절이 당하는 거예요. 저 선생님이랑은 죽어도 안 할 거야. 이게 처음에 각인되잖아요. 그러면 걔는 이제 앞으로 거기 들어가기가 힘들 가능성이 되게 높아요. 아마 태권도장에서의 경험이 그랬을 가능성이 되게 높아요. 기어이 갔는데 거기서 좋지 않은 경험을 하고 왔고 걔한테는 뭐가 생겼어요? 방어기제가 크게 생긴 거예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 태권도장을 계속 가는 건 절대 비추입니다. 자, 그러면 그 순간에서 선생님들이 어떻게 대하는 게 좋은가를 볼게요. 대체로 이때는 제일 중요한 키워드가 아이한테 통제권을 줘야 됩니다. 예민한 아이들이 뭐에 예민하다고요? 통제권에 예민하다고 그랬죠. 약간 무슨 느낌이냐면 수영장은 가고 싶은데 물에 빠뜨리는 과격한 친구가 있을 땐 들어가고 싶지 않은 나. 요 마음 이해 가세요? 너무 얘가 과격해. 막 나를 밀 것 같아. 그러면 내가 막 물에 막 밀리고 그런 게 싫으면 어떻게 돼요? 들어와가. 괜찮아. 받기 좋다. 요 마음 아세요? 딱 이 마음이에요. 그래서 걔네들은 태권도장을 아예 안 가고 싶은 것도 아니고 유치원을 아예 안 가고 싶은 것도 아니에요. 다만 가고 싶은 마음보다 뭐가 더 큰 거예요? 방어기제가 더 큰 거죠. 물에 들어가고 싶지 않은 게 아니고 물에 들어가고 싶은 마음보다 방어기제가 훨씬 더 큰 거예요. 그러면 수영장에 잘 안 들어가는 그 여린 그 친구는 영원히 수영장에 안 들어가요. 그렇잖아요. 첫째, 나를 밀 것 같은 친구들이 물 밖으로 나가고 조용해지면 있잖아요. 그 다음에 어떻게 들어갈 것 같아요? 물에 가가지고 혼자 있으면 괜히 가가지고 생각보다 차가워. 이러면서 발목까지 넣어보고 혼자만의 단계를 거치면서 오랜 시간에 걸쳐서 들어가요. 그 아이가 뭔가 하나를 뚫어나간다라는 건 이런 과정을 거쳐야 된다라는 거죠. 걔는 태권도장이고 유치원이고 안 가고 싶은 애라고 생각하면 오산이에요. 가고 싶지만 나만의 단계를 보장받아야지만 갈 거야가 걔도 모르는 걔의 속마음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런 친구들 만나면 항상 해주는 얘기가 있어요. 무릎을 낮추고 처음에는
일단은 에너지를 걔한테 맞춰줘야 돼. 걔가 막 되게 에너지가 얼어 있는데 가고 왜 그래 남자가 이렇게 하면 바로 손절. 바로 손절. 절대 이렇게 가면 안 돼요. 어떻게 해야 돼? 에너지 맞춰줘야 돼. 절대 주시 불안이 있다. 그럼 쳐다보지 않아. 엄마를 보면서 얘기하고 행동도 되게 느릿느릿. 최대한 내가 너를 건드릴 것 같지 않은 무해한 이미지로 다가가서 눈이 마주칠 것 같을 때 갑자기 앉아. 그리고 민준이가 하기 싫으면 절대 안 할 거야. 선생님 약속 되게 잘 지킨다. 민준아 하기 싫으면 선생님한테 얘기해. 선생님은 절대로 강요하지 않아. 약속을 하고. 그 다음에 아이한테 할까 말까 물어보면 얘가 뭐라고 할까요? 안 한다 그러지. 안 할래요. 그래서 예민한 아이들을 다룰 때는 두 가지 균형이 다 맞아야 돼요. 내가 너의 예민함을 알고 너의 통제권을 뺏지 않아. 그런데 오늘은 한 바퀴는 돌아보고 가야 돼. 작은 과제 주기. 이해가셨어요? 민준아, 너가 원하지 않으면 절대 하지 않을 거야. 근데 선생님 봐봐, 민준아. 그런데 오늘은 선생님 손잡고 한번 돌아만 보고 다시 결정할 거야. 작은 과제. 한 가지, 이 유치원에 가야 돼? 그럼 그 유치원에 처음부터 한 번에 가는 게 아니고 가서 한 바퀴 돌아보고 돌아올 거야. 작은 과제 내줘. 예를 들어서 예민한 아이가 편식을 해요. 새로운 건 절대 안 먹는 아이가 있어. 걔네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걔네들 대할 때 먹어 평생 안 먹고 어떻게 살아? 해! 이렇게 해야 될까요? 이렇게 되면 어떻게 해요? 방어기제. 손절당한다고. 다시는 막 소통을 막 엄청 치게 돼요. 엄마. 손절할 수 없잖아. 엄마는. 둘 중에 하나니까 호통 쳐서 한 사람을 내가 길들이던가 아니면 그냥 저 사람 손절하든가. 대체로 두 가지 전략을 많이 씁니다. 엄마가 강요하면 어떻게 돼? 굉장히 강력한 방어기제를 받는. 그럼 나중에 막 걔네들은 그 방어기제가 살기 위한 방어기제라서 나중에 막 파괴적으로 나오거든요. 막 머리를 찌거나 막 진짜 싫다고 막 이걸 너무 강하게 표현하는 경우. 이런 경우로 피게 되면 안 되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민준이가 먹기 싫으면 엄마는 절대 안 줄 거야. 알겠어? 엄마 눈 봐. 엄마가 약속 잘 지켜 안 지켜? 엄마 약속 되게 잘 지키지? 너가 원하지 않으면 절대 주지 않을 거야. 그런데 우리 규칙은 뭐야? 아무리 싫어도 조그맣게 찍어서 먹어보고 열정이 알겠어. 라고 요만큼 잘라고 혀에다가 딱 대주세요. 그럼 어떻게 돼요? 먹고 100% 이러고 안 먹을 거예요. 근데 이게 몇 번 돼야지 먹을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8번 통계적으로. 한 아이가 한 가지 음식에서 선입견을 깨고 그 음식을 받아들이려면 통계적으로 8번의 도전이 필요하다. 우리는 그 8번의 도전을 무리하지 않고 잘 해내는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안 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안 해도 세상이 걔를 다스려줘. 어떻게든 힘들어도. 그런데 되게 느리게 간다. 그래서 우리가 실수해야 하지 말아야 되는 것 중에 하나, 애가 이제 등원 거부가 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등원 거부가 있는 예민한 아이들을 보면 대체적으로 어머님은 오전에 어떠냐면 되게 따뜻한 스탠스로 가요. 내가 아침에 예민한 부분이 뭔지 알잖아요. 그러면 오고 우리 아들 일어났어요. 오고 최대한 비위를 잘 맞춰줘. 이게 예민함을 잘 아는 어머님은 이걸 해줘요. 그럼 아이가 어때요? 화를 안 내. 엄마 앞에서는 잘. 왜냐면 이게 엄마는 길이 잘 들었군 뭐 이런 거예요. 내 예민함을 잘 알고 있고 좋아. 그렇지. 나 예민함을 건드리지 않는 그 따뜻한 자세 좋아. 근데 요렇게만 가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밖에 나가서 계속 맞춰줘. 아유 오늘은 유치원 가서 무슨 일이 있을까? 오늘은 친구들이랑 뭐 그리기 한데 되게 재밌겠지. 막 이러면서 막 손잡고 가다가 들어가자 하는데 못 들어가겠죠. 얘가 엄마 한 바퀴 돌고 들어가자. 뭐 이렇게 한 바퀴 돌고 와요. 그럼 이제 또 선생님 오면 민준아 들어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럼 어때요? 엄마는 되게 따뜻한데 선생님의 이 톤이 조금 상대적으로 차갑게 느껴져요. 약간 금붕어 물갈이 하는 거랑 비슷해요. 내가 너무 따뜻하잖아요. 그럼 상대적으로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민한 아이 키우는 어머님들은 내가 충분히 신뢰를 사는 게 첫 번째고 신뢰를 충분히 샀어. 걔가 엄마를 되게 신뢰해. 그러면 그 다음부터 뭘 해야 돼요? 조금씩 차가워져야 돼요. 특히 아침에 등원 거부를 줄이는 엄마의 태도 중에 하나는 차가운 태도예요. 일어나, 가방 매, 네가 가, 벨 네가 눌러.
빨리 가, 걸어. 엄마 지금 바빠. 가. 이러고 있는데 선생님, 민준아 들어와. 그럼 어때? 따뜻하지? 그럼 쏙 들어가. 엄마가 너무 따뜻하면 못 들어가는데 엄마가 이렇게 차가우면 그럼 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상대적으로. 이해가셨나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예민한 아이들한테 뭐가 필요해요? 경험이 필요한 거예요. 경험이. 계속 반복된 경험이. 근데 그 경험을 무리하게 시키지 않는 지혜가 되게 중요한 거예요. 이럴 때 지치지 않는 게 되게 중요해요. 예민한 아이들을 다룰 때 제일 중요한 건 인내심이에요. 하다 보면 음식을 똑같은 거 요만큼 잘라갖고 먹여주다가 보면은 한 5번째 되면은 막 분노가 올라오거든요. 언제까지 내가 이 짓을 해야 돼? 막 이게 화가 나요. 특히 이제 엄마가 예민하지 않을 때 그래. 예민하면 내가 인지하지 못하거나 겪어본 적이 없는 분들 이거 잘 모르거든. 근데 내가 조금만 버티면 될 게 거기서 화가 날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항상 머릿속에 생각해야 돼. 이 짓을 내가 최소 8번 해야 된다. 그렇게 해줘야 아이가 뭐가 생겨요? 내가 너무 싫었던 것들도 자잘하게 쪼개서 도전해보니까 풀려나가는 경험이 그 아이 인생에 많이 깔려야 돼요. 많이 깔려야 돼요. 그러고 나면 어떻게 돼요? 훌륭한 인재로 자라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보기에 주변에 일 잘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대체적으로 다 예민해. 예민함이 일 잘하는 사람들 굉장히 중요한 특징이에요. 예민한 사람들은 어때요? 남들은 요만큼만 만족하는 거, 여기서 불편함을 느끼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저는 예민한 친구들은 키울 때만 힘들어, 어머니. 한 15년 힘들어요, 어머니. 그 이후로는 좀 나은 삶을 살 수 있다는 거 어머니 기억해 주시면 좋을 거예요. 어머니 힘드시라 박수 한번 주십시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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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질문 몇 개를 안 받은 것 같은데 벌써 우리가 시간이 거의 다 갔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제가 아주 짧게 분노 조절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분노 조절법 필요하세요? 저 오늘 아침에 화내셨나요? 어제 저녁에 화내셨나요? 자, 오늘 저녁 화내실 예정이신가요? 자, 그렇다면 제가 오늘 여러분들과 분노 조절법 한번 같이 나눠보려고 합니다. 근데 오늘 나누려고 하는 분노 조절법은 어쩌면 여러분들이 원하는 장르는 아닐 수 있어요. 대체적으로 어머님, 아버님들이 원하는 분노 조절법은 내가 화가 너무 났을 때도 좀 가라앉히고 얘기하는, 빠르게 나의 분노를 상쇄시키는 걸 좀 많이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제가 생각하기엔 그런 방법은 별로 없어요. 여러분 화가 너무 많이 나잖아요. 차라리 그냥 내시는 걸 추천드려요. 안 내려고 하면 어떤 일이 생겨요? 내가 지금 화가 너무 나는데 안 내려고 하면 부작용이 생겨요. 막 화가 나는데 웃음이 나. 막 너무 열받아. 막 이렇게 민준아, 그리고 막 좋은 말로 해. 막 좋은 말로 할 때 그만해라. 엄마 진짜 화날 것 같아요. 이제 엄마 무서운 엄마로 변해요. 이거를 계속하는 거예요. 이제 이거를 이제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시그널을 준다고 하는데, 여러분 이제 남자애들 훈육이 제일 어려운 포인트가 뭐냐면 걔들이 생각보다 눈치가 없어요. 그게 제일 어려워요. 초등학교 선생님들한테 물어보면 조금 더 평균적인 게 나오잖아요. 아이를 한둘을 가르치는 게 아니고 한 번에 20명씩 가르치니까 초등학교 선생님들도 항상 그 문제를 호소하세요. 남자애들이 눈치가 없는 거야. 예를 들어서 선생님 오랜만에 화가 났어. 그래갖고 오랜만에 열받는다 막 이러고 있어요. 여자애들은 어때요? 앞을 바로 그냥 선생님 화났다. 이게 되게 빨라. 근데 마지막까지 웃다고 혼나는 거 다 죄다 남자애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체감상 그냥 느낌으로 그러는 게 아니고 실제로 남자애들 훈육이 조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여자애들에게 안 나오는 이런 타입이 있거든요. 엄마가 하지 마라고 얘기하면 엄마 눈을 한 번 더 보면서 밟지 마라고 했는데, 요런 타입이 남자애들에게 유독 많이 나와서 그래요. 이럴 때 어머님들은 주로 뭘 많이 쓰세요? 이럴 때 우리는 주로 시그널을 보내요. 민준아, 엄마 그러면 이제 무서운 엄마로 변해요. 엄마 이제 진짜 화날 것 같아. 이걸 해도 안 먹히면 뭘 해요? 아프다. 민준이 때문에 이제 엄마 어깨 아프고 엄마 병원 갔다 오고 이러다 엄마 죽으면 좋아. 막 이런 얘기를 던진다. 이게 다 뭐예요? 시그널에 던지는 거거든요. 근데 남자애들이 가장 이해 못하는 게 상대의 시그널에 내 행동을 맞추는 게, 그들은
그들은 그 능력이 부족한 것도 있겠지만 그보다 더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건 걔네들은 누구 눈치를 통해서 내 행동을 조절하는 건 수치스럽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조금 더 내가 주체적인 사람이 되고 싶은 욕심이 남자애들 조금 더 많이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일이 많이 생겨요. 여자애들에 비해서 남자는 소셜의 눈치를 좀 덜 봐요. 예를 들어서 여자애들은 초등학교 2학년만 돼도 어떤 일이 생겨요. 제가 초등학교 2학년 여자애들 단짝에게 가서 너희들 중에서 공부 누가 제일 잘해? 라고 물어보면 얘네들 어떨 것 같아요? 벌써 사회적인 표정을 지는. 누구지? 누가 제일 잘하더라? 서로 알면서. 그러다가 야 네가 제일 잘하자. 오 내가? 이런 표정이 돼 여자애들은. 근데 남자애들 4명을 앉혀놓고 제가 니들 중에서 축구 누가 제일 잘해? 그럼 어떨 것 같아요? 얘가 제일 잘하고요. 얘는 2등이고요. 얘는 열나 못 달려요. 이 얘기 듣고 나면 엄마는 무슨 생각? 마지막 문장은 안 하는 게 나았을 뻔했어라는 생각이 들잖아요. 그래서 아들 키우는 어머니는 항상 그 생각을 해요. 아들이 친구랑 노는 양상을 보면서 이러다 곧 손절 당하겠구나. 그런데 그렇게 싸우고도 다음날 만나면 또 노는 은근 따뜻한 세상이라고. 근데 여자애들은 어때요? 되게 따뜻해 보이지. 그러나 다음날 한번 떨궈져 나가면 향후 재가입이 10년간 제한되는 진검승부 같은 세상이에요. 이해가셨나요? 그러니까 여자애들은 어때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시그널에 예민해져. 엄마의 표정을 보고도 내가 엄마를 진짜 사랑하잖아요. 그 엄마가 싫어하니까 하지 말아야겠다는 생각을 해요. 근데 남자애들은 어때요? 엄마가 아무리 게임을 싫어해봐요. 엄마가 그렇게 게임을 싫어하는데 넌 꼭 해야겠니? 라고 아무리 물어봐요. 걔들은 뭐라고 생각해요? 엄마가 게임 싫어하는 거랑 내가 이거 안 하는 거랑 무슨 상관인가? 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을 대할 때 우리가 뭘 잘해야 돼요? 그들은 시그널에 그렇게 예민한 사람이 아니라는 걸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이럴 때는 뭘 해야 된다는 거예요? 행동 육아를 해나가야 돼요. 행동 육아를. 분노를 조절하고. 아이가 예를 들어서 엄마 표정을 보면서 하지마! 엄마가 하지마라고 했는데 한 번 더 밟으면서 엄마를 보면서 이렇게 눈치를 보고 있어요. 이거는 뭐예요? 열받아라 이런 거예요? 아니죠. 이 행동의 의미는 뭐예요? 엄마가 하지 말라는데 한 번 더 하면 어떻게 되나? 요거 묻고 있는 거예요. 이걸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행동 범위 측정이라고 불러요. 행동 범위 측정. 못된 마음이 아니고 내 행동이 어디까지 사회에서 통용이 되는지 경험으로 배우고 싶은 욕구라고요. 이게 여자애들과 남자애들의 굉장히 중요한 차이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부분이에요. 여자애들은 어른의 말로 배워가는 습성이 있다라면 남자애들은 경험으로 배우려고 하는 습성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격언이 있죠. 얼마나 많은 여자아이들이, 얼마나 많은 딸들이 아빠의 무신경한 대답으로 인해 한 번도 엄마한테 가서 물어보고 있으며 얼마나 많은 아들들이 엄마의 지나친 설명으로 인해 수많은 실험의 기회와 탐구를 빼앗기고 있는가라는 격언이 있을 정도로 그들은 배워가는 방식이 조금 달라요. 그래서 우리는 뭘 잘해야 돼요? 얘가 이런 행동을 왜 하는지에 대한 해석과 그리고 나의 감정을, 후속 감정을 조절하는 방법을 잘 배우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들에게 감정적으로 엄마가 너무 화가 나니까 너무 속상하니까 하지 마라는 얘기보다 뭘 알려줘야 돼요? 얘들이 궁금한 건 뭐예요? 하지 말라는데 한 번 더 하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한 거잖아요. 이게 뭐만 알려주면 돼요? 한 번 더 하면 네가 어떻게 되는지만 알려주면 돼요. 매를 대라는 게 아니에요. 민준아 한 번 더 버릇없이 굴면 엄마가 경고 2번 하고 안 되면 집으로 우린 들어갈 거야 하면 들어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말로만 계속 너 이러면 우리는 못 놀고 들어가야 돼 하면서 계속 놀지 마시고 들어가야 돼 민준아 아이고 조절이 안 되는 거 경고 하나. 남자의 굉장히 중요한 특성이 뭐예요? 이상하게 걔네들은 스코어에 민감하다. 스코어 경고 하나가 경고 하나 없애주면 안 돼요. 뭐. 이상하게 스코어에 민감해요. 경고 2 아이고 조절이 안 되는구나 하고 번쩍 안고 들어가는 기지가 필요해요. 그래서 엄마가 항상 내가 잘못하면 화내는 사람은 아니지만 막 결길이 날뛰는 사람은 아니지만 조절이 안 되는 사람은 아니지만 하지만
그냥 넘어가는 사람도 아니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게 되게 중요하죠. 이렇게 훈육을 차근히 잡아가려면 우리가 뭘 잘해야 된다고요? 분노 조절을 잘해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께 말씀드린 분노 조절법은 크게 세 가지인데, 화가 났을 때 조절하는 방법이 아니고 태초부터 화가 안 나는 분노 조절법 세 가지, 화가 안 나는 사고방식 세 가지를 전달해 드리려고 합니다. 어떻게 관심 있으세요? 좋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지금부터 제가 좀 빨리 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여러분, 분노는 예측에 약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뭐에 약하다고요? 예측에 약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뭘 잘해야 돼요? 화를 조절하려는 노력보다 예측하려는 노력이 더 중요합니다. 정확히 말하면 인지가 분노 조절에서 가장 첫 번째 단계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한번 볼게요. 우리는 언제 화가 나고 있는지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우리의 분노 히스토리를 보는 거예요. 최근에 언제 화를 내셨어요? 아침, 점심, 저녁으로 보겠습니다. 언제 화내셨어요, 어머니? 아침, 점심, 저녁으로. 아침에 좀 화가 나세요. 네, 또 저녁에 좀 나세요. 점심은 어때요? 걔가 없어. 걔가 없어. 걔가 있는 시간 우리는 올타임 화가 나는 거예요. 근데 내 분노가 예를 들어서 아침에 많이 몰려있다고 볼게요. 내 분노는 아침에 많이 몰려있는. 그럼 나는 무슨 타입이에요? 어머님은 어떤 타입일까요? 어머님의 화는 시간이 없으면 화가 나는 타입. 이해가셨나요?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아침에 화가 나는 레파토리는 다 비슷해요. 엘리베이터가 왔어. 근데 이거 못하면 지각이 할지도 몰라. 그러면 어떻게 돼요? 애가 어떤 행동을 안 해도 벌써 화가 나요. 아무 행동을 안 해도 그냥 화가 나는 거야. 민준아, 정신 차리고 빨리 와. 그러다 지각한다. 엄마 진짜 화날 것 같아. 빨리 와. 라고 얘기하게 되죠. 그럼 어떻게 돼요? 대체로 우리가 이렇게 세게 얘기하면 아이들은 대체로 느려 터지는 선택을 합니다. 이걸 수동 공격이라고 해요. 그냥 빨리 나올 수 있는, 그냥 괜히 느려 터지게 나. 그게 아니고 막 이상한 거 만지고 나. 신발 신어 그러면 나 이거 불편해서 못 신어. 막 또 화가 나는 거예요. 또 신발 갖고 시작이네. 뭐 이렇게 화가 날 수 있어요. 자, 여기서 문제 드리겠습니다. 여기서 나는 분노는 누구 문제일까요? 1번 엄마, 2번 아들, 3번 잘못된 환경 설정. 3번이죠. 누구 탓도 아니에요. 여러분 잘못이 아니에요. 거기서 화 안 내는 사람이 이상한 거예요. 어머니 절대로 이상한 게 아닙니다. 누구나 화가 나요. 우리의 가장 큰 문제는 거기서 화가 나는 가장 큰 잘못된 환경 설정이에요. 그러니까 분노 조절에서 가장 중요한 항목 중에 하나는 나를 화날 만한 상황에 몰아넣지 말아라. 여러분 가끔 그런 생각하죠. 20분 만에 밥 먹여서 내보내겠어. 이게 다 분노의 씨앗이라고. 그렇게 생각하면 화가 많이 나는 거예요. 20분 만에 밥을 먹여서 내보내 생각하면 어때요? 10분 만에 밥이 절반은 없어져야 돼요. 10분이 지나도 밥이 절반이 없어질 리가 없지. 그럼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내가 건 환경과 승부에 내가 넘어지는 꼴이 많습니다. 자, 아들을 키우는 어머님들 정말 잘하셔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환경 조성이에요. 내가 화가 날 만한 상황으로 나를 몰아넣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내가 이미 늦었어. 예를 들어서 내일 아침에 일어났는데 늦게 일어나시는 거예요. 이미 난 좀 늦게 일어났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무슨 생각이라도 들어야 돼요? 뭐라도 해야 돼요? 예측이라도 할 수 있어야 돼요. 오늘은 좀 화가 나는 날이겠구나. 이 생각을 갖고 나가서 아이를 바라보는 지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분노가 조절이 안 되는 군은 어떤 군이에요? 분노가 조절이 안 되는 분들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내가 화를 내면서도 화를 내고 있다는 인지하지 못하는 특징을 갖고 있어요. 민준이 아빠 왜 그렇게 화를 내냐고. 내가 언제 화를 냈냐고. 화를 내면서 내가 언제 화를 냈냐고 묻는 분들이 가장 위험한 분들이에요. 이해가셨나요? 감정은 물과 같아서 그냥 막는 게 아니고 첫 번째 알아차리는 게 훨씬 중요한 녀석이다. 장르가 화는 확 누르려고 하면 더 튀어나오는 친구라는 거예요. 살살 달래야 되는 친구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첫 번째 분노를 다스리는 첫 번째 나의 조절 원칙, 예측할 수 있어야 된다. 내가 언제 화가 나는 사람인지, 내가 이제 오늘 얘한테 화가 날 레파토리가 무엇인지를 시뮬레이션에 그리고 들어갈 수 있는 분들이 사실 분노가 많이 줄어든다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예요. 자, 그리고 두 번째, 여러분들 우리는 언제 화가 나나요? 통계를 살펴보면 여러분들은 아들에게 뭘 시키다 화가 나고 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아무것도 안 시키는 나라가 있다고 볼게요. 안 시켜도 되는 나라가 있어요. 안 먹여도 돼, 안 재워도 돼, 안 시켜도 돼, 안 가르쳐도 돼. 이런 화가 나요, 안 나요? 화가 안 나요. 근데 우리가 화가 나는 이유는 뭐예요? 안 먹겠다는 아이를 먹여야 되고, 안 씻겠다는 아이를 씻겨야 되고, 안 배우겠다는 아이를 가르쳐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힘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배워야 되는 것은 푸시의 기술입니다. 푸시의 기술. 자, 우리가 예를 들어서 최근에 내가 아이한테 화가 많이 나요. 화가 많이 나요. 그러면 우리는 왜 화가 나는지를 이해해야 돼요. 대부분의 분노는 뭐 때문에 나는 거예요? 뜻대로 안 되면 화가 나고 있거든요. 뜻대로 안 되면 화가 나요. 그래서 최근에 내가 화가 아이한테 많이 나는 시즌이에요. 그건 뭐예요? 내가 최근 아들에게 뜻을 많이 가진 시즌이라고 봐야 돼요. 내가 얘한테 기대감이 많이 커진 거예요. 너 이제 초등학교 1학년 되는데 아직도 한글 못 쓰면 이러면 화낼 일이 되게 많아지는 거예요. 너 이제 3학년 되는데 이거 아직도 안 되면 이거에 조급함을 가지면 화가 많이 나게 됩니다. 여러분 혹시 엄마표로 아이 가르쳐 본 분 계세요? 화나요, 안 나요? 많이 나죠. 너 바보야가 목구멍까지 올라올 때가 이게 많다라는 걸 여러분 그때 깨닫게 될 거예요. 우리가 화가 나면 뜻이 강하면 제일 먼저 나오는 증상이 뭔지 아세요? 내가 뜻이 강하면 제일 먼저 나오는 증상. 앞에 있는 아이 얼굴이 안 보인다는 거예요. 얘가 지금 얼마나 이걸 괴로워하는지, 얘가 지금 정서가 어떤지 그거를 살필 여유가 안 생겨요. 예를 들어서 혹시 안 먹는 아이 키우는 분 계십니까? 안 먹는 아이. 어머니 아이가 잘 안 먹어요. 안 먹는 아이를 키우는 어머님은 언제부터 힘들까요? 밥을 만들면서부터 화가 나요. 밥을 만들면서부터 얘는 뭘 먹고 사는 거지? 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걸 만들면 얘가 먹어줄까? 이거 다 버리는 거 아닐까라는 걱정이 될 때가 있어요. 이럴 때 화가 나고 또 언제 화가 나요? 애를 데리고 나갔는데 주변에 어른들이 얘를 평가할 때 또 좀 화가 나죠. 막 얘가 왜 그렇게 말랐어요? 얘가 니에나 신경 쓰세요.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또 언제 속상해요? 소아과 갔을 때 영유아 검진을 받잖아요. 그럴 때 의사 선생님이 백분율로 알려줘요. 너무 친절하게 숫자로. 어머니 얘가 지금 하위 몇 프로인데요. 소고기 좀 먹이셔야 될 것 같아요. 라는 얘기를 들은 날 우리는 어디 가요? 그날 대체로 농협 간단 말이에요. 농협 가서 애들이 먹을 수 있는 소고기 안식 200g 사가지고 미드웨동 구워서 입에 넣어주는데 또 물고 있는 날 너무 화가 난다라는 거예요. 그날 우리는 어떻게 돼요? 다그치게 돼요. 민준아 씹어 삼켜. 민준아 물고 있지만 그러다 쓰러져 죽는다. 민준아 제발 먹어. 엄마 너무 힘들어. 이런 얘기 하게 되죠. 내 어머니 이렇게 다그쳐 보시지 않으셨어요? 그죠? 내 어머니 이렇게 다그침을 당한 건 오랜만이시죠. 어머니 한 입만 더 드셔보세요. 어머니 씹으세요. 물고 계시면 안 돼요. 어때 어머니? 대체로 입맛이 올라가요? 떨어져요? 떨어지네요. 떨어지죠. 맞아요. 아이들이 안 먹게 되는 가장 큰 이유는 첫 번째 메커니즘은 대체로 기절 때문에 안 먹는데 그 다음에 안 먹는 거 푸시 때문에 안 먹는데 이거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아이들이 안 먹는 습관이 많이 만성으로 자란 아이들은 반드시 뭐가 있다? 푸시가 있었다. 자립으로 진짜 먹는 것 아예 싫어하는 아이들은 별로 많지 않습니다. 대부분 우리가 그 문제를 어떻게 접근에 따라서 장기적인 그 음식에 대한 그 정서가 결정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는 식습관 정서라고 얘기하죠. 그럼 우리는 식습관 정서를 어떻게 하면 좋아지게 만들 수 있을까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해봐야 됩니다. 그럼 우리가 정서가 뭔지 알아야겠죠. 정서는 뭐예요? 식습관 정서는 뭘까요? 한마디로 아이가 밥상머리에서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를 체크해 보는 게 식습관 정서입니다. 예를 들어서 아이가 계속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엄마 나 그만 먹으면 안 돼. 엄마 나 이것만 먹고 그만 먹으면 안 돼. 엄마 나 3번만 먹고 그만 먹으면 안 돼. 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건 뭐예요? 지금 이 순간에도 식습관 정서가 계속 떨어지고 있는 중이라는 걸 반증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떤 말에 끌어내면 돼요? 엄마 나 이거 먹고 조금만 더 먹으면 안 돼. 나 한 숟갈만 더 먹으면 안 돼. 엄마 나 한 그릇만 더 먹으면 안 돼. 이렇게 만들면 돼요. 근데 이 말을 이끌어내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꿈 같은 얘기죠. 근데 이 이야기를 손쉽게 들을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제안하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어머니 한 번만 오늘 강의 듣고 미친 척하고 가서 이렇게 얘기해 보세요. 민준아 너무 미안한데 오늘은 밥이 이것밖에 없어. 쌀이 똑 떨어졌어. 민준아 이게 마지막 밥이 될 수 있어. 네가 더 먹고 싶으면 더 이상 줄 수가 없어. 너무 미안해.
민준아, 이 반찬에 있잖아. 너무 귀한 거라서 엄마 아빠가 먹을 거밖에 없어. 너무 미안해. 안 봤으면 좋겠어. 이거 먹으면 보고 싶잖아. 이제 안 봤으면 좋겠어. 아유, 냄새 나잖아. 냄새 맡지 마, 민준아. 민준아, 여보 빨리 먹어. 민준이가 본다. 그러면 어떨 것 같아요? 정말 높은 확률로 애들은 뭐라고요? 왜 엄마 아빠만 먹어? 나도 줘. 나도 줘. 나도 먹을 거야. 이거 3번 나오면 어떻게 된다? 좋아진다. 그래서 여러분, 이게 푸시의 기술이에요. 한번 따라해 볼게요. 다 같이 따라해 볼게요. 푸시는 반발을 낳고 제한은 욕망을 낳는다. 여러분, 음식으로 푸시당하는 경험이 커서는 별로 없잖아요. 그죠? 어디 가면 푸시당해요. 뷔페 가면 푸시당하죠. 가성비란 이름으로 너 그 돈 내고 한 접시 먹고 일어날 거니? 라고 묻고 있어요. 그런 거 어때요? 맛있는 음식도 산처럼 쌓여 있으면 입맛이 떨어질 때 있다 없다?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반드시 입맛이 좋은 순간이 있어요. 그거 언제? 다이어트 해보셨어요? 다이어트 하면 뻥튀기도 맛있다. 그게 인간의 가장 중요한 심리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 아들이 한글을 안 쓰고 있다고 볼게요. 한글을 안 쓰는 애가 있어. 걔는 막 이렇게 막 한글을 막 안 쓰고 엄마를 애를 타게 해. 이제 학교도 가야 되는데. 근데 어느 날 얘가 놀이방에서 혼자 스케치북을 펴고 한글을 쓰고 놀고 있는 걸 발견했어. 이랬을 때 엄마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 될까요? 물들을 때 노젓고 싶죠. 물들을 때 노젓자. 민준아, 너 한글 썼니? 너 내 이름은 아니. 엄마 써봐. 엄마 써봐.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한 번만 더 써봐. 그럼 무슨 말이 나올 것 같아요, 어머니? 그만 부담스러워. 그만 안 쓸래. 이렇게 싫어지는 거예요. 오늘 배우신 분들은 어떻게 됐어요? 한 번만 미친 척하고 가서 한글 쓰고 있는데, 오랜만에 혼자 한글 쓰는 애한테 가서 이렇게 얘기해 보시라는 거예요. 누가 한글 쓰래? 엄마 허락도 안 먹고 네 나이에 무슨 한글이야? 형들이 쓰는 거야. 너가 어떻게 한글을 써? 어린애가. 그럼 뭐라 그럴 것 같아요? 정말 높은 거. 나 6살 때 한글 다 배웠거든. 나 쓸 줄 알거든. 왜 못 쓰게 해? 왜 못 쓰게 해? 쓸 거야. 이게 3번 나면 어떻게 된다고요? 좋아진다고요.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게 있어요. 엄마의 동기와 아들의 동기는 비례한다, 반비례한다. 이걸 알아야 돼요. 이걸 모르는 어머님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어머님들이 아들을 푸시할 때 자꾸 화가 나고 지옥으로 가는 길에 첫 걸음 뭐예요? 매달리는 거예요. 민준아, 왜 안 먹어? 엄마 너무 힘들어. 좀 먹어라. 이게 지옥으로 가는 첫 걸음이에요. 이걸 하는 순간 어떻게 돼요? 반드시 캐치미 풀캔이 되는 거예요. 걔는 도망가고 엄마는 잡으러 가고. 이걸 20년간 해봐요. 정말 힘들다니까. 절대로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처음부터 균형을 어떻게 맞춰야 돼요? 내가 계속 푸시만 하면 관계는 안 좋아질 일밖에 없다. 반드시 뭘 잘해라. 아들에게 제한을 잘해야 돼요. 여자애들 어때요? 좀 달라. 왜 그렇다고요? 시그널, 사회적인 눈치를 많이 보잖아요. 그렇죠? 남자애들은 그런 게 조금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푸시의 기술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 강의를 듣다 보면 반드시 집에 가면서 이런 질문이 떠오르게 돼요. 너무 좋은 강의였어. 근데 그러면 아이가 밥을 안 먹으면 이제 앞으로 그냥 둬야 되나? 이런 질문이 떠오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오늘 이 강의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안 먹는 아이를 방치하라는 게 아니에요. 정확히 말하면 과제를 분리하자라는 겁니다. 엄마의 일과 아들의 일을 구분하지 못하면 너무너무 화가 날 일밖에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평생 살면서 누구한테 가장 화를 많이 냈을까요? 누구한테 가장 화를 많이 내신 것 같아요? 우리 엄마죠. 친정엄마한테 가장 화를 많이 내셨을 거예요. 왜 그럴까요? 우리 엄마가 너무 부족해서 내가 화를 냈나요? 아니라는 거예요. 왜 그런 거예요? 너무 가까워서. 엄마가 곧 나 같아서 화를 낸 거예요. 반대로 우리가 아들에게 화가 많이 나는 중요한 원리가 뭐예요? 걔가 나랑 너무 가까워서라는 거예요. 내가 아들한테 화가 많이 나는 시즌이 있다. 아까 뭐라 그랬어요? 바라는 게 많은 시즌이라고 말씀드렸죠. 정확히 말하면 너무 가까운 시즌인 거예요. 엄마가 느끼기에 얘가 나 같고 내가 얘 같은 거예요. 그럼 화가 안 날 도리가 있다, 없다. 그럼 뭘 해야 돼요? 먼저 헤어져야 돼. 너랑 나랑은 다른 존재라는 거리 두기가 분노 조절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이가 밥을 안 먹는다고 그냥 내비두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가르칠 수 있는 게 있고 가르칠 수 없는 게 있다는 걸 인정하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가 나를 사랑하는 거 가르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못 가르치죠. 민준아, 너가 엄마를 사랑해야 돼라는 건 못 가르치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뭐예요? 내가 사랑받을 만한 부모가 되는 일이 내 일이에요. 걔가 나를 사랑하는 건 걔 몫이에요. 맛있는 밥을 차려주는 건 내 몫이에요. 돌아다니면 안 돼를 가르치는 것도 내 몫이에요. 밥 먹을 때 장난감 꽂고 식습관을 제대로 가져. 자리에 앉아라고 가르치는 건 내 몫이에요. 그런데 맛있게 먹는 건 걔 몫이에요. 책을 읽을 만한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까지 내 몫이에요. 재밌게 책을 읽어주는 것까지 내 몫이에요. 그런데 평소에 쉬는 시간에 책을 꺼내서 재밌게 보는 건 걔 몫이에요. 이거에 대한 구분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끊임없이 화가 나요. 그래서 사실 이 파트에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과제의 분류. 내가 화가 난다? 난 지금 걔랑 너무 가깝지는 않아. 심리적 거리가 얘가 나 같고 내가 얘 같지는 않아. 요거를 인지해 보는 게 두 번째 이야기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는 세 번째 분노조절법은 해석에 대한 얘기를 드려보고 싶어요. 여러분 대체로 우리가 화가 날 때는 프로세스가 2단계라고 생각하거든요. 선생님, 제가 졌다고로 행동하는데 어떻게 제가 화를 안 낼까요? 라고 묻는 경우가 있어요. 이건 뭐예요? 분노가 나오는 단계를 두 가지 단계로 보는 거예요. 근데 자세히 보면 분노는 2단계로 나오는 게 아니고 3단계입니다. 아이가 어떤 행동을 하면 화가 나는 게 아니고 그 행동을 내가 뭐라고 해석하면 그 해석에 따라서 화가 나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볼게요. 한 어머님이 제보를 주셨어요. 어머님의 사연은 이런 거였어요. 아이가 이 사람이 안 들릴 만한 거리가 아니래요. 근데도 듣고도 못 들은 척하는 애가 있는 거예요. 너무 화가 나셔서 쌓이셔서 전화해 주신 거예요. 그리고 저희가 찾아가 봤어요. 환경을 보려고. 갔더니 어머님은 그날 유독 화가 더 많이 나셨어요. 왜 그러냐면 애가 그냥 유독 말을 안 들었거든요. 그래서 어머님 저한테 이렇게 얘기하시대요. 선생님 너무 죄송해요. 오늘 말을 진짜 안 들어. 원래 이 정도는 아니었거든요. 뭐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아이한테는 계속 귓속말로 선생님하고 뒤지게 맞을 줄 알아? 계속 무서운 소리를 이렇게 귀에다 대고 막 하시더라고요. 저는 이제 캄다운 하러 갔으니까 어머니 말렸죠. 어머니 너무 죄송한데 저 왔다고 더 안 그러셔도 돼요, 어머니. 아유 어머니 그 말은 좀 너무해. 어머니 그건 비난이잖아요. 어머니 그런 얘기는 좀 빼고요. 막 이렇게 제가 코칭을 해드리는데 어머님 표정이 나만 쓰레기야? 넌 진짜 화가 안 나니? 라는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시더라고요. 네, 그때 이제 제가 깨달은 게 얘 그냥 분노 조절은 없구나 어머님들에게. 어머님들이 이렇게 화가 나는 이유를 조금 더 잘 분석해서 알려드려야겠다. 가까이서 보니까 어머니 그날 화가 나는 가장 큰 이유는 얘가 컨셉이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얘가 원래 이 정도는 아닌데 선생님 오니까 일부러 더 저래요 그렇게 생각하시더라고요. 그럼 어때요 여러분? 화가 안 날 길이 없어요. 그럼 되게 화가 많이 나거든요. 여러분 가끔씩 아들이 기싸움 벌일 때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거에 주변 지인한테 물어보면 지인들이 이런 조언 많이 해준단 말이에요. 언니 아들 한번 꺾어줘야 된다. 이런 얘기 듣고 집에 들어가서 이 스탠스로 아들을 바라보잖아요. 그럼 그 말이 딱 맞을 때가 있거든. 그럼 어떻게 돼요? 내 스탠스가 엄마가 어떤 인간인지 보여줄게 스탠스로 들어가게 되죠. 그날 무지하게 후회하는 밤이 되는 경우 많아요. 이해가셨어요? 이거 분노 조절 안 된 거예요. 분노 조절 안 된 게 아니에요. 해석이 잘못된 거예요. 어머님이 앉아있는 아이를 저거 원래 더 잘할 수 있는 선생님 오니까 일부러 더 저래요. 그럼 어떻게 돼요? 감정이 되게 안 좋아진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감정은 뭐에 영향을 받고 있다? 내가 판단한 나의 해석. 아이 행동이 아니고 아이 행동에 대한 나의 주관적인 판단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고 있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제가 봤을 땐 이 아이는 어떤 애냐면 얘는 그냥 전환 능력이 다소 떨어지는 아이였어요. 전환 능력 떨어지는 아이를 키우는 어머니들이 걱정 많이 하시거든요. 걱정할 필요 없어요. 전환 능력이 좋으면 어떻게 돼요? 전환 능력이 너무 좋으면 오지랖이 너무 많이 생겨요. 자꾸 주변에 많이 신경 써요. 그래갖고 전환 능력이 좋은 아이를 키우는 어머님은 항상 하는 게 네 거 해, 네 거. 주변 신경 쓰지 말고 네 거 하라고 이 이야기를 한다.
자기 세계에 빠져 있는 친구들은 자기 거에 많이 몰입을 하기 때문에 무조건 나쁜 게 아니야. 다만 키울 때 힘들 뿐이에요. 내가 불러도 대답을 잘 안 해. 그래서 전화 능력이 낮은 아이를 키우는 어머님 특징 뭐예요? 소리를 많이 지르시죠. 화가 나서 소리 지르는 게 아니라 소리를 지르다 보니까 화가 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의 분노를 조려드리는 가장 좋은 방법은 뭐예요? 그분들이 아이한테 소리치는 것을 조절해드리는 가장 좋은 방법은 뭐예요? 생각보다 별게 없어요. 가까이 가서 얘기하면 화가 안 나요. 가까이 가서 얘기하면. 여러분, 우리가 아이한테 소리치게 되는 가장 중요한 메커니즘의 핵심이 뭔지 아세요? 멀리서 얘기하는 거예요. 멀리서. 민준아, 뛰면 안 돼. 뛰지 말라 그랬지. 어머니, 뛰지 마세요.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어머니께 한번 잘 해볼게요. 어머니 너무 죄송해요. 앞에 계시니까 제가 한번 해볼게요. 어머니 통제하는 거예요. 어머니, 뛰지 마세요. 이건 어때요? 자극이 무시할 만하죠. 이래도 애들은 있잖아요. 보고서는 이 정도는 아직 뛰어도 된다는 메시지 같은데 라고 이제 뛸 수 있어요. 내가 대체적으로 언제 안 뛰어요? 진짜 화가 나요. 최민준 그만하라겠어! 이렇게 크게 소리 지르면 저건 진짜 뛰면 안 되는다는 신호야. 그때부터 안 뛰는 애들이 있어요. 이러면 되게 우리 톤이 계속 세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톤을 세지 않고도 아이를 잘 다루는 어머님들 가장 중요한 특징은 무엇이냐면 가까이 가서 얘기하는. 제가 어머니 해볼게요. 어머니 뛰지 마세요 이게 아니고 죄송해요 어머니 가까이 가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무릎을 낮추고 어머니 뛰면 안 되세요. 어때요? 고기가 절로 왔다 갔다 하죠. 바로 이거예요. 무섭게 얘기하지 않았잖아요. 자, 체험해보고 싶은 분 계세요? 가까이 멀리서 얘기하지 말고 가까이 가서 무릎을 낮추고 어머니 어때요? 벌써 부담스럽죠? 굉장히 무섭죠? 뛰면 안 되세요. 네. 이러면 고개가 왔다 갔다 하게 되죠. 이해 가셨죠? 아들에게 무섭지 않게 소리 지르지 않고 얘기하고 싶으세요? 한 가지만 지키시면 돼요. 가까이 가서 등을 쓰다듬으면서 정신 차려. 현실의 땅에 두 다리를 딛고 생각해. 네 세계에서 좀 나와야 돼. 주변을 둘러봐. 뭐 해야 되지? 라고 얘기하는 습관을 가져보세요. 이것만으로도 아이들의 행동 교정은 되게 많이 좋아집니다. 지금 이렇게 가까이 가서 아이를 이렇게 등을 쓰면서 얘기하는 거, 이런 게 굉장히 좋은 노하우다라는 게 아니고요. 뭘 설명하고 싶은 거예요? 내 행동이 이렇게 변하려면 뭐가 돼야 된다고요? 해석에 따라서 내가 바르게 해석을 해야 나의 후행 행동과 감정이 바뀌고 있다는 걸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오은영 선생님은 분노를 조절을 잘하는 분이실까요? 화를 잘 참는 분이실까요? 제가 보기에는 그런 게 아니신 것 같아요. 그분은 그냥 화가 없으신 것 같아요. 그냥 보면 누가 문제 행동해도 저래서 그렇구나. 해석이 좋아요. 오은영 선생님 화가 나는데 이렇게 참는 분이 아니고 그냥 알겠다 이런 느낌이거든요. 우리가 분노 조절을 잘하는 군에 가까워진다라는 건 내 감정과 잘 싸운다라는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뭘 잘한다는 건 해석의 영역이 늘어나야지 사실 본질적으로 분노가 많이 줄어들 수 있다는 거죠. 한 번 한 어머니 찾아왔어요. 그 어머니의 고민은 아이가 너무 쓸데없는 말을 많이 한다라는 거예요. 엘리베이터 타면 그냥 가면 되잖아요. 꼭 한마디 하는 거예요. 엄마! 아저씨는 왜 배가 나오셨어? 엄마 아저씨 왜 대머리셔? 그 엄마가 할 수 있는 얘기는 한 문장으로 줄어들어요. 주둥이 닫고 올라가라. 끌고 왔어. 선생님 얘는 왜 이렇게 쓸데없는 말을 많이 하나요? 걔가 걔를 만나봤습니다. 걔랑 수업을 해보니까 걔는 저한테도 쓸데없는 말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런데 걔가 말을 하는 걸 들어보니까 걔는 언제 쓸데없는 말을 해요? 걔는 긴장되면 그러더라고요. 걔 엘리베이터 탔을 때 낯선 아저씨 탔을 때 긴장했던 거예요. 아저씨가 탔고 긴장하면 누구는 손톱을 물어뜯어야 긴장이 내려가는 아이들이고 누구는 불필요한 말을 던져서 상대가 안전하다라는 걸 확인해야 긴장이 내려가는 타입도 있다는 거. 이거 모르면 그렇게 화가 나는데 알고 나면 분노가 나질 않는 포인트가 될 수 있다는 얘기 던지고 싶은 겁니다. 여러분 가끔 아들이 그렇게 얘기할 때 있죠. 엄마 미워! 엄마랑 안 놀아! 이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이런 얘기 들으면 무슨 생각이 드세요? 바라던 바야. 그만 놀아. 나도 너랑 놀고 싶지 않아. 라는 생각이 들 수 있죠. 근데 이게 뭐예요? 바로 해석이 잘못돼서 후행 감정이 안 좋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해석해 볼게요. 엄마 미워. 엄마랑 안 놀아.
엄마랑 안 놀고 싶다라는 것 같아요? 놀고 싶다라는 것 같아요? 네, 그죠? 맞아요. 엄마랑 더 놀고 싶다라는 거예요. 엄마 미워! 이거는 엄마 미워한다는 것 같아요? 사랑한다는 것 같아요? 이건 좀 헷갈리죠. 진짜 밉다는 것 같기도 하고. 제가 해석하자면 아마 이 이야기 이런 얘기겠죠. 엄마, 상대가 사랑하면 원하는 거 다 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근데 엄마가 내가 원하는 거 안 해주니까 지금 나 안 좋아하는 것 같단 말이야. 그래서 잠깐 미웠어 라는 얘기를 길게 못 하잖아요. 그걸 줄여서 애들은 뭐라고 해요? 엄마 미워, 엄마랑 안 놀아. 근데 내가 해석이 잘못되면 어떻게 돼요? 나도 너 미워. 나도 너랑 안 놀아. 이게 뭐예요? 해석이 잘못된 거라고요. 그럼 무슨 생각이 들어요? 보람 없다. 자식 새끼 기어봐야 하나만 소용이 없구나. 이런 생각이 든다라는 거. 내가 그에 대한 행동에 대한 해석에 오류가 반복되고 있을 가능성을 살펴보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오늘 분노 조절에 대한 이야기 3가지까지 마쳤는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좀 화가 좀 어떠세요? 줄어들 수 있으실 것 같으세요? 자, 한번 3가지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뭐였죠? 예측하기. 그죠? 여러분 오늘 집에 가셔서 밤에 화가 날 수 있잖아요. 애가 나를 밤에 잠자리에 들기 전까지 열받게 할 수 있는 레파토리를 적어도 5가지 이상 생각해보고 오늘 들어가는 게 숙제입니다. 아이가 그럴 수도 있죠. 예를 들어서 책을 갖고 와요. 근데 책을 10권 갖고 왔어. 이거 읽어줘! 그럼 화가 나야 안 나? 날 수 있죠. 네가 이거 읽고 싶었으면 진작에 있었어야지. 이제 와서 이거 읽어달라 그래! 화가 날 수 있죠. 그죠? 이런 걸 예측하고 들어가는 게 되게 중요하다는 거. 예측하면 화가 많이 줄어들어요. 2번째, 뭘 잘해야 돼요? 그죠? 푸시의 기술 배우라고 했죠. 푸시의 기술. 푸시는 반발을 낳고 제한의 욕망을 낳는다. 그리고 또 뭐가 있었죠? 분리하라고, 분리. 그죠? 분리. 과제 분리 필요하다. 그리고 3번째 뭐였습니까? 세 번째. 해석을 잘해야 된다. 그죠? 여러분 오늘 제가 열심히 나름대로 한번 정리해서 드려봤는데요. 제가 나눴던 오늘의 짧은 이야기가 여러분 가정에 진짜 이만큼이라도 도움이 된다면 오늘의 자리가 의미가 깊을 것 같습니다. 오늘 긴 강의 들어오신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 인사 전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소장님께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긴 시간 강의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늘 특별히 저 아빠들도 오신 것 같은데 아빠들 손 한번 들어보세요. 어우, 많이 오셨네요. 우리 용기 내주신 아빠들께도 박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드님 뒤에 잘 숨어 계시면 기회가 옵니다. 참고 기다리시면. 저도 그 말에 굉장한 많은 위로를 받았습니다. 자, 육아 문제로 여러 고민을 갖고 계셨을 여러분들에게 위로의 시간이 되지 않았을까 생각이 되는데요. 오늘 행사를 계기로 해서 이 지역 사회에서 양육을 위한 소통의 자리가 더 풍성하게 마련되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이것으로 저희 포항 CBS가 마련한 출산 돌봄 토크 콘서트 모두 마치겠습니다. 안녕히 돌아가십시오. 감사합니다.